시작하자. 진지하게. 교과서부터 시작할게. 내가 교과서 거 딱 펼쳐가지고 진지보드. 꼼꼼함이 승부를 보는 시험이라고 확신합니다. 세세하게 누가 더 꼼꼼하게 꼬박꼬박 다 체크해서 외웠나 이 싸움이라고 생각해서 0.0000001의 사고력도 필요하지 않은 철저한 암기형 시험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사회과목보다도 더 철저한 암기. 누가 더 많이 봐서 누가 더 암기 잘하냐. 도라에몽 식빵빵 이렇게 찍어가지고 그대로 먹는다는 기분으로 다 외워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외우는데 수능 특강 5시간, 교과서 5시간, 문제 풀면서 자기 거 만드는 거 5시간, 총 15시간 투자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험 전날까지 파이팅! 그래서 중간 대비 교과서 총정리 그 다음 장 넘어가시면 이런 표지도 허투루 보지 마세요. 알았죠? 첫 번째 1단원이 뭔지 딱 머릿속에 떠올랐어야 돼. 문학의 본질과 구조 하면 문학의 본질에서 문학의 개념 팍 튀어나와야 되고 문학의 내용과 형식의 유기적 관계, 유기적 구조 팍 튀어나오고 그 다음 장으로 넘어가 봐봐. 이 페이지 쌤이 큰 따옴표에 노이로제가 있다라고 얘기했지. 그래서 문학에 대한 정의는 한 줄은 딱 외워줘. 문학이라 하면 바로 튀어나올 수 있게 문학은 가치 있는 체험, 바로 누구시지요? 가치 있는 체험 기술 전달하면서 언어의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예술인데 지금부터 우리가 문학은 언어예술이라는 말을 한 10번 넘게 나올 거야. 문학은 언어예술이다. 표현의 전달 수단이 뭐다? 언어다. 음성 언어랑 문자 언어로 전달한다라는 이야기가 무진장 많이 반복이 될 겁니다. 그래서 큰 따옴표에 문학에 대한 정의, 문학의 본질 외워주시고 이 단원의 성취 기준 한번 보고 갈게. 머릿속에 딱 담아야 되는 1단원의 주요 내용은 반드시 뭐라? 문학의 기능을 외우셔야 됩니다. 밑줄 그려져 있죠? 문학이 인간과 세계에 대한 이해를 돕는다. 무슨 기능? 인식적 기능. 자기 자리에 앉으면 된다. 올려놨다. 그리고 문학을 통해서 삶의 의미를 깨닫게 된다라고 하면 무슨 기능? 문학의 윤리적 기능. 그리고 문학이 정서적 미적으로 우리의 삶을 보양시킨다 하면 무슨 기능? 미적 기능. 세 가지는 무조건 서술하실 수 있게끔 체크를 부탁합니다. 그리고 이 단원에서는 내용과 형식의 긴밀한 관계니까 이걸 좀 모든 작품에서 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수능 특강에서도 생명에서라고 하면 내용의 요소랑 형식의 요소가 빠바박, 지리산 뻑국새 하면 송수건, 내용의 요소, 형식적 요소 빠바박, 시인이랑 시인 이름이랑 작품이랑 내용 형식이 빠바박 떠오를 수 있게 그렇게 숙지를 좀 부탁드립니다. 서경 결국만 내용과 형식의 유기적 관계를 보시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두 번째 줄에 작품의 내용이 어떠한 요소라고? 인간의 삶과 관련된 주제의식 구현이야. 작품의 내용은 곧 뭐다? 주제의식 구현이다 라는 거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 이런 거 허투루 보지 마세요. 알았죠? 3페이지에서 문학의 언어예술이라면 문학이 언어예술이라면 다른 예술들은 무용 같은 경우에는 뭐 표정이나 몸짓 같은 거겠지. 이런 거 밑줄 한번 끊고 가면 안 되나? 미안하다. 음악은 소리에다가 밑줄 다른 예술의 표현 수단들도 체크해줘. 음악은 소리, 회화나 건축은 형태, 색채, 무용은 몸짓 이런 것들이 다 표현의 수단이고 문학은 언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단원에서 문학의 기능 3가지, 문학의 본질이 곧 기능을 알아야 돼. 문학의 인식적, 윤리적, 미적 기능, 그리고 문학 작품의 내용과 형식의 유기적 연관성. 쌤이 밑줄을 막 열심히 끊다가 나중에는 밑줄을 끊는 거를 내려놓게 되거든. 왜냐면 다 너무 밑줄을 끊는 거여서 이게 불안한 거야. 내 밑줄만 볼까봐. 내가 체크해놓은 것만 볼까봐. 그게 더 중요한 거기는 맞는데 전체를 다 도라에몽 식빵을 찍듯이 다 그냥 읽어보시고 자기 것으로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4쪽으로 갈게요. 4페이지에 또 나오지! 밑줄 거 문학은 언어를 표현 수단에다가 밑줄 아름다움의 세계를 창조하는 예술이다. 그래서 질문 던지는 거에서 문학을 통해서 인간과 세계를 보는 시야가 어떻게 확대되냐? 이게 무슨 기능? 인식적 기능. 우리의 삶이 정서적, 미적으로 고양된다라고 하면 무슨 기능? 미적 기능. 그래서 지도 방법도 한 번만 더 봐줘. 계속 나오지. 문학은 언어를 표현 수단으로 삼는 언어 예술. 아름다운 세계를 추구를 한다. 문학이 인간과 세계에 대한 이해를 돕는다. 인식. 문학을 통해 삶의 의미를 깨닫는다. 윤리. 문학이 정서적, 미적으로 우리의 삶을 보양시킨다. 계속 나오지. 여명이 자리, 이 자리 찾아서 앉아줘. 위에 올려놨어. 문학의 특성과 기능으로 갈게.
5페이지 진짜 다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문학은 언어를 이용한다라는 거가 이거 있잖아. 형상화부터 해서 이제 그리고 맨 마지막에 문학에 대한 딱 정의, 가치 있는 체험을 전달하면서 언어의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예술. 그냥 다 외워줬으면 좋겠어. 알았지? 싹 다 외우셔야 됩니다. 5페이지. 5쪽에 이걸 어디에든 구멍을 뚫어 놓아도 이상하지가 않아. 왜냐면 이민호 쌤이 그래도 고등학교 2학년 이거 문학 교과서를 몇 년째 좀 담당을 하신 적이 있단 말이야. 근데 한 번도 이걸 주신 적이 없어. 근데 이걸 주셨다라는 것은 마음 먹고 내시겠다라고 얘기한 거. 수업 시간에도 얘기했잖아. 이론학습도 시험 범위라고. 근데 얘를 보면 되게 쪼잔한 내용일치에서의 OX 퀴즈거든요. 근데 그걸 얼마든지 다르게도 바꿀 수 있기 때문에 얘를 국한시키지 마세요. 여기에 나온 것만 내가 외워야지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 전체를 다 외워주셨으면 좋겠어요. 전체를. 그래서 5페이지 잘 보시고 그 다음에 6페이지를 딱 넘어가면 너의 자리가 있다. 오, 그렇지 거기다. 문학의 기능에서 상상력과 감수성 이런 거 너무 중요하지 않나? 그래서 막 또 언어적 형상화의 가적이 인식적 기능, 윤리적 기능이 막 간접적으로 전달되지 않고 상상력과 감수성을 통해서 심리적으로 전달한다. 상상력, 감수성, 심리적 이런 거막 빈칸 뚫어질 것 같고 상상력의 작용이 뭔지 감수성의 작용이 뭔지 다 하셨으면 좋겠거든요. 그리고 독자가 작품이 지닌 언어의 아름다움과 같은 심리적 특징을 수용을 하면 미의식이 고양이 되고 정서적, 미적, 우리의 삶을 고양시키는 미적 기능에서 이 세 가지의 문학의 기능이 각기 따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상호 결합과 통합적으로 작용을 하고 마지막 그걸 받아들이면 내면화 우리의 삶이 더 높은 차원으로 상승을 한다. 그러니까 쌤이 봤을 때 이런 문장들에서 와씨 하는 게 초반에는 막 이렇게가 표시가 막 됐거든. 쌤 혼자 이게 될 것 같아 막 이렇게 하다가 나중에는 이것만 보면 어떡하지? 라는 불안한 생각이 들었어. 그래서 그냥 자기 패드 있죠? 패드에다가 이거를 지워. 그래가지고 여러분이 막 여러 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거 가지고 막 더 복사해달라고 하면 복사해줄 테니까 여기에다가 지우든지 하이터치를 하든지 오만 짓을 다 해가지고 이걸 그냥 도라에몽 식빵을 찍듯이 그냥 다 소화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페이지들은 다 소화가 돼야 된다. 약속. 이게 이제 여러분의 몫인 것 같아요. 쌤이 딱 봤을 때 이번 시험 조금 노가다다라고 생각한 거에서 조금은 이런 부분들이 여러분이 많이 힘들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더 얘기 안 할게요. 자기 것으로 만들어야 되니까 넘어갑니다. 7페이지. 이거 모든 단어도 다 쌤이 보내주셨어요. 팀즈에 이게 다 싹 다 올라왔어요. 이론 학습 이거 문제가. 그럼 어떤 하나도 놓치지 않겠다라는 거니까. 예. 그리고 그 팀즈에 올라왔던 이거 사이트의 문제들도 쌤이 준 교과서 문제거든요. 그럼 이것도 참고를 하시면 문제도 조금 참고하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니까 교과서 문제만큼은 5주차 자료로 나간 것만큼은 좀 풀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교과서는 이렇게 공부의 순서를 정하자. 얘를 다 읽으면서 자기 걸로 만들었잖아. 그럼 교과서 문제를 산수유나무의 농사를 내 걸로 소화를 시키고 이거 하고 나면 바로 뒷장 나오잖아. 다 외우고 나면 바로 뒷장에 테스트. 그러고 나서 시험 전날에 막 지우고 자시고 하는 거 막 자기 혼자서 외우는 건 조금 더 해야 되는 게 단순 암기는 바로 휘발되는 거 아시죠? 그래서 시험 전날에 하면 할수록 제일 머릿속에 많이 남으니까 이거는 방향성은 제시를 해준 거를 좀 머릿속에 기억하시면서 교과서의 작품들을 산수유나무 읽고 나면 5주차 자료로 가서 산수유나무 농사 문제 풀고 그러고 나서 김보기출 풀고 그래서 자기 걸로 만들어 놓고 서경 걸고 공부하고 서경 걸고 교과서 문제 풀고 기출 풀고 이렇게 하나하나 이런 식의 순서대로 하시든지 여러분의 방식대로 하는데 쌤은 교과서를 이것도 다 잘 보지만 작품들을 등한시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이렇게 대놓고 문제를 제공한 적은 한 번도 없으셨는데 딱 올리셨다는 거는 여기서 무진장 객관식을 내시겠다. 그냥 막 옳은 진술 이런 거에서 객관식도 여기서 무진장 많이 내셨다라는 이야기일 것 같고 그리고 교과서의 사이트 문제도 왠지 참조하셨을 것 같으니까 제발 교과서 문제를 좀 풀어봐라. 8페이지 갑니다. 시인원 문태준의 가재미 정도만 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 얘를 너무 같이 읽고 싶어요. 근데 이걸 읽는 순간 여러분이 이제 약간 그림은 텅해진단 말이야. 산수유나무의 농사도 본문의 내용은 여러분이 아신다라고 생각이 되니까 하고
작품이 이해가 안 되는 거 개별적으로 쌤한테 해설을 부탁해. 쌤 특히 무슨 작품이 안 되는데 같이 읽어주세요 라고 하면 내용과 형식 요소 나누면서 쌤이 같이 상황 정서 태도 시작하자 대상 무엇인지 이렇게 작품에서 쭉 해줄 테니까 너무 친절하게 잘 되어 있잖아. 이거 지금 파란색 글씨 그지? 이거 지도서에서 이게 이민호 쌤 보시면서 이제 쭉 수업하시는 내용이니까 이걸 좀 잘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8페이지는 안 하는 게 아니라 못 하는 겁니다. 개별적으로 작품 설명. 지금 산수 나무에 그늘도 노랗다 하고 자빠져야 되겠나? 그거 아니잖아. 근데 그런 시간은 너무 아까운 거야. 그리고 9에 잠깐 퀴즈 있지? 이것도 좀 등한시 여기지 말아줘. 잠깐 퀴즈 뒤에 것도 등한시 여기지 말아주시고 선생님이 올려주신 퀴즈도 있으니까 잘 보는 거에서 특히 9페이지에 있는 퀴즈를 놓칠까봐 9페이지에 있는 퀴즈까지 보시고 잠시나 발상에 나타난 표현 이런 것들 잘 보시는 거예요. 알았죠? 10페이지 갑니다. 학습활동을 원래 서술형으로 잘 내셨는데 서술형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으니까 일단 잘 본다. 1, 2행 산수유 나무가 노란 꽃을 피워서 그늘을 만든다. 3행에서 산수유 나무의 그늘은 노랗다. 뭐라고? 서술형 없고 단답형만 있다 했어? 8문제 정도 내신데 8문제에서 한 뭐 8문제 안에서 뭐 1-1 이렇게 좀 뻗어나가기도 하고 아니면 아예 단답형으로 나오기도 하고 하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론학습에서 한 4개, 막 김진성 쌤 8개 이렇게는 아닌가? 두쌤 합쳐서 8개? 근데 개수가 그렇게 적진 않을 것 같습니다. 준영이가 쌤이 어딘가에 이렇게 놔둬놨는데 준영이가 아니야. 다음 주에 붙여가지고 오케이 블루가 됐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이번에 이런 거 좀 잘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에서 그늘의 의미가 무엇인지 19 의미가 무엇인지 이런 거 잘 약속해 주세요. 알았죠? 1번이랑 2번이랑 이런 것들은 다 내용학습이라서 안 하는 게 아니라 못 하는 겁니다. 11페이지로 가시는데 이것도 대놓고 얘기하셨더만 수업 시간에 3-1은 우리도 눈치챘잖아. 3-1이 인식적 기능이고 3-2가 윤리적 기능이고 3-3이 미적 기능이라는 거 우리도 눈치챘잖아. 근데 수업 시간에 그 말씀도 언급하셨더라고. 그러니 인식적 기능에서 인간 세계의 모습이 산수유 나무랑 어떻게 대비가 되었는지 우리의 삶에 대한 깨달음의 가치의 윤리적 기능 미적 기능에서의 참신한 발상과 표현 그것도 체크해 주시고 솔직히 작품 하나하나의 설명은 여러분이 개별적으로 좀 물어보셔야 됩니다. 12페이지로 가시고 딱 13페이지로 가는데 이제 정독이야. 이런 거를 등한시 여기지 말았으면 좋겠어. 이런 거를 등한시 여기지 말고 13페이지를 쫙 이렇게 때려보면서 읽으면서 산수유 나무가 꽃을 터트린다 피는 게 아니라 터트린다라고 하는 거에서 막 능동성 이런 선지들이 다 만들어질 걸 생각하고 마지막 문단 인식적 기능, 윤리적 기능, 미적 기능까지 마무리 마지막 문단 잘 체크. 오케이. 김영랑의 모란의 피해까지 정지용의 장수사는 좀 상관이 없는 것 같아. 그래서 안심하고 넘어갈 거야. 14페이지 안심한다고 넘어가기에는 그냥 뭐 그렇다는 거야. 딱 하는 순간 넘어가면 14페이지에 감상지가 있어. 그럼 감상지에서 이제 자기가 생각한 거에서 정독해. 작품 핵심 정리가 뭐였는지 특징 뭐였는지 문학의 특성과 기능을 쫙 정독하는 거야. 빈칸만 외우고 그냥 넘어가는 사람은 요행을 바라는 사람. 빈칸 외우고 읽고 빈칸 외우고 읽고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시어의 함축적 의미에서 상징적 의미 산수유나무 사람들의 마음의 그늘 산수나무의 그늘 농사 산수유나무랑 불평하는 사람들의 속성의 대비 그래서 우리는 삶에 대해서 인식한다. 인식적 기능. 그 다음에 쫙 넘겨서 15페이지 그러고 나서는 이제 쪽지 시험인데 이건 대놓고 수업 시간에 퀴즈로 내셨더구만. 그치? 이거 이 문제였던 거지. 그치? OX 하고 막 여러분이 막 적어놨던 거에서 OX 이게 이 문제였는지 아니면 이론 토대 학습이었는지 모르겠지만 이론 토대 학습이든 쪽지 시험이든 이거 좀 체크해줘. 알았지? 이거 갖고 가져야 돼. 이 마지막에 이제 테스트 하는 용으로 한 작품 읽고 한 작품 풀고 그 다음에 16페이지 갈 거야. 16페이지에 내용과 형식 체크해야 돼. 어떤 게 내용이고 어떤 게 형식인데 그냥 난 첫 번째 문단을 가지고 보기 박스로 주고 빈칸 내라고 하면 충분히 괜찮을 것 같거든. 세상의 모든 구조물은 가로 빵빵 내용과 형식에 해당하는 요소로 구성되어 있다. 탁자를 예를 들어주는 거지. 탁자를 물건을 올려놓는 게 내용. 나무나 플라스틱 강철이 형식이야. 그러면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도 마찬가지인데 이 언어에서 사람의 생각이 내용, 사람의 생각 내용의 요소. 그럼 그 형식은 뭐다? 음성 언어랑 문자 언어. 좀 꼭 체크해 주셨으면 좋겠고 근데 그 뒤에부터도 이제 너무 중요한 거예요. 작품의 내용의 요소 3개 이상 적어봐 라고 하면 여러분이 뭐뭐 적으셔야 돼요? 정서, 사상, 주제 이 정도는 체크해서 적을 수 있어야 돼. 그것을 형성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표현하는 게 뭐다? 언어의 표현 양식인 거야. 그게 형식적인 요소가 언어의 표현 형식에서의 음성 언어, 문자 언어 이게 양식적 언어가 사용이 된다는 거지.
이런 점에서 이런 점도 놓치고 싶지 않아. 이런 점은 어떤 점이지? 문학의 내용과 형식이 긴밀히 결합되어서 하나의 문학 작품 속에 다 용해되어 있어. 지리산 뻐꾹새에도 들어가 있고 모든 작품 속에 다 수능 특강의 작품은 다 내용과 형식으로 나누어서 기억했으면 좋겠어. 그래서 이제 마지막 단어는 수업 시간에서도 진짜 나올 것 같다라고 얘기했잖아. 그치? 문학의 형식이 지닌 문화적 관습적 틀, 그게 갈래입니다. 근데 여러분한테 갈래만 물어보기에는 너무 문화적 관습적 틀도 중요한 것 같고, 그래서 문학이 작품의 특성에 따라서 문화적 관습적 틀이 4가지로 나뉘어지는데, 쌤이 너무 오바 떠는 것 같지만 이게 진짜 찐이거든. 화자 대신에 서술자라고 넣으면 틀려. 시는 화자여야 돼. 화자나 서술자나 그게 그거 아닙니까? 라고 하면 화자 대신에 시인이라고 적잖아? 완전 틀려. 화자가 자신의 감정을 주관적으로 표출하는 감정의 문학이야. 근데 화자 대신에 뭘 넣는다? 시인을 넣는 순간 틀리는 거야. 서술자 대신에 화자를 넣는다? 미쳤나? 소설은 서술자여야 돼. 소설은 서술하는 사람이 작품 속에 있으면 1인칭, 작품 밖에 있으면 3인칭이야. 서술자 대신에 작가 넣는다? 0.1점도 줄 수 없어. 극한은. 무조건 서술자여야 돼. 소설은 반드시 서술자가 사건의 전개를 서술하는 사건의 서사갈래야. 그리고 사건을 등장인물이어야 돼. 등장인물의 대사나 행동인데 말과 행동이라고 적잖아. 대사랑 말이랑 같냐? 대사는 방백이랑 독백이랑 서로 주고받는 대화가 포함이 되기 때문에 말이라고 하면 안 돼. 등장인물의 말과 행동이라고 하면 말은 좀 애매모호해. 말이라고 하는 순간 그럼 방백은 대사의 종류 3가지로 들어가줘야 되기 때문에 좀 꼼꼼하게 매기실 것 같아. 왜? 쉽잖아. 문제까지 다 띄워줬잖아. 그러면 이거대로 적으라고 할 것 같아. 그래서 쌤이 좀 오바 떠는 걸 수도 있고 사실 말 적었다라고 해서 뭐 부분 점수 받을 수도 있겠지만 그만큼 이거 틀대로 외워달라는 이 연사의 힘찬 외침. 대사나 행동의 문학이야. 누구의? 등장인물의 대사나 행동이야. 등장인물 안 적었다라고 해서 점수 깎일 것 같은데 대사나 행동의 직접 재현, 한마디로 보여주는 문학이 극갈래야. 그리고 마지막 글쓴이랑 작가라고 적으면 맞는 말이야. 근데 교술갈래에 화자라고 적지? 안 돼. 서술자라고 적지? 진짜 안 돼. 반드시 수필이 뭐여야 된다? 작가 자신의 사실적 체험으로 알려주는 문학이야. 지가 직접 경험한 문학이기 때문에 반드시 작가가 들어가야 돼. 글쓴이까지는 오케이야. 근데 서술자는 진짜 안 돼. 화자는 정말 안 돼. 그래서 뭐라고 얘기해야 된다? 작가야, 작가. 그래서 난 여기에서의 포인트는 이거인 것 같아. 화자, 서술자, 등장인물의 대사랑 행동, 작가. 작가가 진짜 찐의 사실, 대상에 관한 자신의 생각을 비교적 자유로운 형식으로 표현을 한다. 찐 경험이야, 불화가 아니야. 그래서 교술갈래. 그래서 마지막에 노래하기, 이야기하기, 보여주기, 알려주기까지 외워줘. 이거는 모든 고등학교 1학년이 다 배워야 하는 문학의 4대 갈래의 특징이야. 서정갈래는 화자의 노래하기야. 서사갈래는 서술자의 이야기하기야. 극갈래는 등장인물의 대사 행동으로 보여주는 문학이야. 교술갈래는 글쓴이, 작가 자기 자신의 사실적인 경험을 통해 삶의 이치를 알려주는 문학이야. 이 4가지를 외워줘. 알았지? 넘어갈게. 17페이지. 다 외우되 이거는 반드시 머릿속에 들어가 있어야 돼. 16페이지를 다 보되 다른 것도 다 보지만 이거 특히 알고 있어야 돼. 도대체 어디가 16페이지라고? 아 쪽수가 없어? 아 나 나름대로 이 밑에 럼버링을 해놨는데 니네 건 안 들어갔냐? 안 들어가? 아 그거는 안 들어가 있는 건 빨리 뽑아서 그럴 수도 있겠다. 그럼 이건 따라오고 있지? 21페이지. 그런 표현 너무 좋아 태원이. 역시 멋진 남자. 자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는 거에서 16페이지. 그 여러분 럼버링 안 된 거 20페이지에 이 얘기 있지? 서정갈래는 시, 서사갈래는 소설. 이거 당연한 거지. 극갈래에는 희곡과 시나리오, 교술갈래에서는 수필. 이거 당연한 거지. 그리고 나서 여기에서 적어도 한 2개는 내지 않았겠나. 이거는 단답형에 난 그칠 거라고는 생각 안 해. 무조건 객관식에서의 진술 모두 고르시오 개수도 얼마든지 가능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작가가 어떤 갈래를 택해서 작품을 창작을 하지. 그러면 그에 부합하는 형식의 언어가 양식적 언어라고 부르는 거야. 서정갈래는 정서 표현의 언어. 여러분도 다 예측하고 있었지. 이거 나올 거라고. 서사갈래는 사건 서술의 언어. 수업 시간에도 강조했지. 극갈래도 대화의 언어. 교술갈래도 일상의 언어야. 문학적으로 다듬어진 언어가 아니라 교술갈래는 내가 찐으로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언어들이야. 그래서 이런 표현 수단을 채택하면서 그 갈래에 어울리는 양식적 언어를 구사하라고. 양식적 언어. 문화적 관습적 틀이 뭐였지 아까? 문화적 관습적 틀이 뭐였지? 갈래였어. 그 갈래의 일반적이고 체계 규칙을 따르면서 그 일반적인 체계와 규칙을 변형을 해.
거기에서 개별적 특징을 살려. 그 속에 뭐가 독특한 개성이 발현되는 거야. 제발 기억해줘. 이런 거 객관식으로 진짜 덜덜덜덜 나올 것 같아. 마지막에 그래서 크게 발표했지. 작가의 작품의 창작이라는 것은 문화적 관습적 틀을 따르면서 그 틀이 변형되고 개별적 특징을 살려서 작가만의 개성이 발현이 된다. 야씨 17페이지 넘어갈게. 서경별곡. 서경별곡의 필기를 하는, 만약에 이민호쌤 수업한 걸 다 먹으면 이거 한 번도 서경별곡 수업하실 때 안 빼놓고 한 번도 빠진 적이 없는 얘기인데 시험에는 한 번도 나오지 않았어. 서경이라는 지역에 대해서 굉장히 애정을 가지시는지 서경은 평양이다. 제2의 도시. 그러면 고려시대 때에서의 수도인 서울은 뭐라 불렀게? 라는 거에서 늘 퀴즈를 내셨어. 그래서 중경. 그러면 경주는 신라시대 때의 수도인 경주는 동경이었다. 그러면 한양의 서울은 뭐였다? 남경이었다. 시험에는 안 나왔지만 그래서 늘 하셨던 얘기가 또 있길래 담아봤습니다. 서경별곡에 대한 설명은 쌤한테 개별적으로 정해주세요. 쌤 서경별곡 어려워요. 같이 읽어요. 라고 하면 내가 진짜 친절하게 설명해줄게. 22페이지, 23페이지 넘어가도 되겠지? 그럼 교과서 밑에 있는 거 쪽수로 얘기할게. 이제 23, 24 괜찮지? 학습 활동 안 하는 게 아니라 이미 했기 때문에 넘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22페이지는 그 이민호 쌤이 서술형으로 내셨어요. 이민호 T 출제라고 표시해놨거든. 요거 그대로 냈어. 이 작품의 음악적인 요소, 소리 단어의 반복, 단어나 구절의 반복, 문장 구조의 반복, 음절수나 음보의 규칙의 사용, 이거 적어야 되는 게 서술형이었고 2-2도 서술형에 그대로 내셨어. 표현 기법과 효과. 이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비유나 설이나 표현의 방식들을 통해서 이 작품의 내용과 형식이 유기적으로 연결이 되어서 주제의식을 구현하는구나. 이것까지가 서술형이었어. 23페이지 넘어갈게. 24. 그럼 뒤에 교과서 쪽수 할게. 넘버링 안 되어 있는 사람도 있으니까 26페이지 넘어가도 되겠지? 그 다음에 27쪽. 혹시나 하는 마음이야. 수업 시간에도 전혀 안 하셨지만 근데 늘 그 이민호 선생님이 이거 전에 교과서를 사용하셨을 때도 늘 단답형을 좋아하시는 거에서 항상 여기 기퉁에 있는 거 있지. 거기에서 뭐 내간체라든지 알레고리라든지 막 이런 거 막 단답형 있을 거거든. 기출 풀어보면 내가 이민호 쌤 기출이었다 이런 거 막 표시해 놓은 거. 근데 막 고전이나 이런 다른 과목, 문학이 아닌 다른 과목에 있었던 기출 같은 문제의 단답형은 좀 빠졌을 수도 있어. 근데 막 수업하다가 시지프스 막 설화 얘기, 신화 얘기하면서 단답형이 시지프스였던 적도 있고 막 무슨 철학자 얘기하면서 막 예전에는 그런 퀴즈를 되게 많이 내셨는데 작년부터는 그러시진 않더라고. 근데 늘 우리 집에 뒤에 있는데 늘 집에 이게 천상 영상을 들어야 되겠다. 이 앞부분 다 계속 2번 다 놓쳐서 이거 좀 체크해줘. 고려가요 서경별곡이 수록되어 있는 문학작품 어떤 거라고 생각하셔야 되겠다. 악장가사, 시홍향, 악보. 근데 나는 그래서 애들이 이민호쌤의 단답형에서 음운의 실수를 해. 연하고질인데 연화고질이라고 부르는지. 그게 늘 나한테는 좀 보면 늘 왜 그랬어? 이렇게 묻고 싶은 거 있잖아. 시홍향, 악보 불안해요. 시홍향 악보 악학 개범 아닙니다. 만약에 내용일치 문제에서 서경별곡 고려가요로 막 악학 개범 시홍향 악보에 수록되어 있다라고 하면 여러분 시홍향 악보만 기억하고 오 하실 거예요. 안 돼요. 악학 개범은 아닙니다. 악장 가사 시홍향 악보 수록되어 있는 책 2개 문집 좀 기억 좀 해줘. 시홍향 악보 악장 가사 알았지? 악장 가사랑 시홍향 악보 기억하기야. 고려시대부터 활발히 구전이 되어 오다가 조선시대 때 한글로 정착이 된 거야. 근데 조선시대 때까지 구전이 되다가 하면 틀린 말 아니까 조선시대 때는 한글로 정착이 됐다라는 거 기억해줘. 현대에 와서 근대의 악장가사 시용향악보 절대 아니야. 악장가사 시용향악보에 전해진다. 이런 것들 쪼잔쪼잔한 내용일지에 대해서 여러분은 늘 선지에 대한 민감도를 좀 발휘를 해주세요. 3단 구성이라는 이야기 당연하고 분연체, 감탄사, 후렴구, 사음보의 율격 이건 뭐다? 고려가요라면 다 가지고 있는 형식적인 특징이야. 그래서 마지막 문단도 너무 좋아. 분연체, 후렴구, 반복과 비유 이거 있지? 이 세 가지의 형식을 통해 이별에 처한 하자의 정서, 이별의 한이라고 하는 주제의식 내용의 요소에서 주제의식 적으라고 하면 뭐다? 이별의 한이 나옵니다. 이별의 한. 이걸 좀 기억해줘. 형식은 서경별곡에서의 형식은 뭐다? 분연체, 후렴구, 반복, 비유. 이거 왜 여러분이 생각나는 거 적으셔도 되겠죠. 분연체, 후렴구, 반복과 비유 이거 내가 생각 안 났나? 라고 하면 뭐 음보율의 반복이라든지 이런 거 막 구체적으로 적겠지. 근데 그냥 교과서에 나오는 대로 외우면 제일 장땡이야.
9년째 후렴구 반복과 비유가 이 작품의 형식적인 요소. 그래서 뭐가 드러난다? 주제의식은 이별의 동안. 이게 좀 불안해. 그래서 계속 못 넘기고 있네. 넘어갈게 이제. 가다만. 그 다음에 이제 감상지 나오지. 감상지에다 내 다 외워가지고 이거 다 적을 수 있어야 된다. 알았지? 다 입이 외워져가지고 엉엉엉엉 하면서 읽으면서 그냥 될 수 있게끔 해주고 그 다음에 쪽지 시험 있지? 근데 너무 이지 소 이지 너무 이지 버전. 하지만 이 이지 버전을 틀린다는 것은 그냥 대도 안 한다라고 생각해줘. 하지만 반드시 이지 버전도 풀어줘야 돼. 그 다음에 27페이지 문학의 수용과 생산이야. 그럼 1단원에서 우리가 딱 기억해야 되는 건 산수유나무와 성형결국에서 문학의 기능, 문학에 대한 정의, 그 다음에 문학의 내용과 형식의 구성요소 유기적 관계, 괜찮지. 그 다음에 2단원에 문학의 수용과 생산에서 소단원 들어가. 작품의 맥락과 수용이면 맥락해서 여러분 머릿속에 뭐가 떠올라야 돼? 사회문화적 맥락, 작가 맥락, 성우 텍스트적 맥락 이런 것들 떠올라야 되지. 수용하는 순간 키워드 3개가 탁 떠올라야 돼. 수용하는 순간 수업 제대로 들은 사람은 이미 잘 있게 되어 있으니까 수용하는 순간 아마 이민호 쌤도 수업 시간에 강조하셨을 걸. 어떻게 문학 작품을 수용해야 되게? 그렇지. 내용 만족도. 그리고 두 번째, 문학의 인적 분야와 매체라고 했을 때 인적 분야는 3가지가 있어. 무슨 분야랑 연관을 맺고 있지? 추사 김정희의 그림에서 시가 나왔잖아. 예술 분야랑 관계를 맺고 있어. 예술 분야. 그리고 또 뭐? 인문 분야. 그렇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문화 분야. 그치? 그리고 매체가 무엇인지에 대한 정의를 내릴 수 있어야 돼. 작품을 재구성할 때 어떤 자세로 재구성할지 머릿속에 팍팍 떠올라야 돼. 그리고 창작할 때는 어떻게 창작해야 되는지 또 키워드가 있어. 창의적 창작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28페이지로 가볼게. 이런 것도 좀 놓치지 말아줘. 이 단원에서 얘를 이제 이걸 보면 이 단원이 그냥 지도야. 드론을 띄운 거야. 그냥 이 단원에 드론을 찡 띄워가지고 이 단원을 한번 쭉 궁금하게 띄워봤을 때 나오는 키워드가 이거야. 밑줄 끌게. 작가, 사회문화적 배경, 상호 텍스트에다가 밑줄. 근데 한 개가 빠졌어. 공부를 좀 한 사람은 무슨 맥락이 빠졌는지 바로 맞추지. 작가 뭐 빠졌어? 뭐 빠졌지? 문학사적 맥락 빠졌어. 그 문학사적 맥락이 판소리계 소설 이춘풍전에서 얼마나 중요하던고. 빠져가지고 쌤이 칠판에도 막 설명을 해주셨잖아. 그치? 그 다음에 두 번째, 문학과 인적 분야의 관계에서 인적 분야 3개 찾아야 돼. 인적 분야 뭐다? 문학은 언어예술이야. 몇 번째니? 그래서 문학은 예술 분야랑 다른 예술 분야랑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어. 그래서 그림에서 세안도가 나온 거야. 그리고 인문 분야랑 관련을 맺고 있어. 인문 분야에도 밑줄 한번 꺼주시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무슨 분야? 사회 문화 현상에다가 밑줄. 그리고 문학 작품을 수용할 때 이거 3개 말하는 사람 진짜 좋아. 공감, 비판, 창의적 수용이야. 공감, 비판, 창의적 수용에서 그치지 마. 이걸 누구랑? 상호 소통으로 나눠야 돼. 그 상호 소통으로 나와줘야지 내 문학적인 개방과 포용적 자세를 갖출 수 있어. 마지막에 밑줄 하나 끌려다가 말았어. 개방적 포용적 자세에다가 밑줄. 창의적이고 비판적이고 공감적 수용을 해야지 상호 소통까지 가야지 개방과 포용의 자세. 그리고 다양한 시각에서 재구성할 때 재구성에다가 밑줄. 그리고 주체적인 관점에서 창작까지 가져야 돼. 그러면 어떤 사고방식을 가져야 된다? 개성적이고 주체적인 사고방식. 밑줄 깔져 있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가 창의적인 표현 방법, 심리적 가치, 문학적 관점에서 수용하고 소통해서 창작까지 가고 싶어? 그럼 매체를 잘 활용을 해야 돼. 기존에 있는 매체 플러스 다양한 매체까지. 동일한 작품이라도 매체의 성격에 따라서 미적 특성이나 감상 내용이 달라지니 매체를 잘 다룰 줄 알아야 돼. 그래서 나는 이게 너무 나오기에 딱 괜찮은 것 같아. 큰 따옴표 노이로제가 어쩔 수 없어. 그 무슨 독서인가 미래엔 독서 있지. 미래엔 독서일 때 큰 따옴표 가지고 막 하고 이거 한 뭔가 명언이었는데 이거 누가 말했는지 물어보는 거 있지. 그런 거에서 나는 너무 질려버렸다. 그래서 큰 따옴표를 체크해라. 문학 활동에 다양한 맥락하면 맥락 4개가 나와야 되고, 수용에서는 공감, 비판, 창의적 수용이 튀어나와야 되고, 생산에서는 무슨 생산이 나와야 된다. 개성적이고 주체적인 관점에서의 창작의 생산. 문화를 향유하는 행위가 바로 뭐다? 문학 활동이야. 문학 활동에 대한 정의를 좀 기억해줘. 문학 활동 안에 맥락 3개, 수용의 자세 3개까지. 오케이? 그다음에 넘어갈게. 29페이지. 29페이지에 제발 이런 것도 허투루 보지 말자. 아까는 뭐였지? 문학에 막 무용수의 몸짓이라든지 음악에 악기를 연주하는 사람, 그 다음에 건축예술 이런 걸 통해서 문학은 그만큼 언어 표현 예술이다. 언어 예술이라는 걸 얘기해줬지. 문학의 놀이터에서 사이버 문학 광장에서 하고 싶은 이야기는 뭐야? 매체를 잘 활용해서 문학을 향유하자라는 이야기지. 그럼 우리는 이 단원에서
문학작품을 폭넓은 시각에서 수용하고 주체적으로 생산하는 활동을 할 것을 배우자. 문학작품의 감상 맥락, 다양한 맥락에다가 밑줄, 문학가의 인적 분야에다가 밑줄. 그래서 문학작품은 그대로 수용하는 거 말고 그냥 재구성하고 주체적인 관점에서 창작하고. 오케이, 넘어갈게. 30페이지 인적 분야 3개 다시 한 번 더 써봤어. 그만큼 좀 기억했으면 좋겠어서 군데군데 계속 나오게. 31페이지 도라에몽 식빵 필요합니다. 그대로 찍어서 외워주세요. 작가 맥락에서 그냥 다 하다가 와 이것만 보면 어떡하지라는 생각이 들었어. 다 기억해야 돼. 다 기억해야 돼. 그리고 문학사적 맥락으로 가는데 겁나 중요해. 봐봐. 문학사적 맥락이라는 것에 사례를 들어. 이건 서술형이 안 나오니까 어찌 나올까라는 생각이 들지만 이 말을 좀 잘 이해해줘. 문학사적 맥락에서의 대표적인 사례를 들으라고 하면 한가가 가지고 있는 형식적인 특징이 어때? 한가가 가지고 있는 관례적인 성격이 어때? 한가는 우리나라 최초의 정형시야. 한가가 가지고 있는 관례적 성격이 어때? 라고 하면 기서결의 3단 구성이어야 되지. 낙구 부분의 감탄사로 시상이 집약돼야 되지. 그걸 그대로 DNA를 누구한테 줬어? 시조한테 줬어. 그러니 특정 작품이 시조가 나오는 데 있어서 이전 시대의 작품에 영향을 받은 거야. 그래서 시조가 어디까지 계승을 하는 거야? 현대시에 감탄사로 시상을 집약시키는 마지막에 주제가 빵 터지는 시들 갈매나무를 생각하는 것이었다. 이런 데 영향 주는 거잖아. 마지막에 주제 터뜨리는 거여서. 문학사적 맥락이 무엇인지 여러분이 좀 서술할 수 있어야 될 것 같은 게 한 줄 정도는 서술형이라고도 말할 수가 없어. 여기에 문학사적 맥락에 대한 정의가 없어. 그래서 어떻게 서술을 하자? 특정 작품이 이전 시대의 문학작품에 영향을 받고 다음 시대의 문학작품에 영향을 전달을 할 때 문학사적 맥락이라고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요거 줄여져 있는 거 잘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그리고 64페이지에 이제 다양한 맥락 예시들이 나와. 이걸 체크해야 돼. 이런 예시들을 이제 체크하면서 자기 걸로 좀 만들어줘. 첫 번째, 백석의 시 우리 할 거거든. 남신이주 유동 박시공방에서 무랑 생활을 하던 작가의 삶이 이런 거 장난치 안 칠 것 같나? 해방 전후에다가 밑줄 끄시고 희지에서 6.25라고 하거든. 웃지 마. 그런 거 얼마든지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 일제강점기 중, 일제강점기에 우리 민족이 겪은 고난 하면 틀려. 해방 전후여야 해. 해방 전후. 오케이. 작가의 맥락, 사회문화적 맥락으로 작품을 감상하는 거야. 그리고 이춘풍전에서의 사회문화적 맥락은 뭐지? 가부장적 질서가 실추되고 있어. 그리고 여성의 의식이 성장을 하던 조선 후기 사회상이 잘 반영되어 있어. 그래서 사회문화적 맥락으로 감상할 수 있지. 그리고 한 개 더. 한소리계 소설의 특징을 가지고 있는 이춘풍전이야. 그래서 어떤 맥락에서도 감상이 가능하다? 문학사적 맥락으로도 감상이 가능해. 그리고 난 이게 좀 나올 것 같아. 박목월. 박목월에다 크게 별표 하나 쳐봐봐. 이 정도 바꿔내는 거가 시험 치는 상황에서 바쁘면 눈에 잘 안 띄어. 먼저 누가 쓴 거야? 박목월이 먼저 쓴 거야? 조지훈이 먼저 쓴 거야? 조지훈의 시에 답하는 형식이 박목월이야. 이걸 바꿔내면 사람이 선지에서 그렇게 눈이 안 띌 수가 있어. 꼭 조사나 어미를 잘 보셔서 박목월의 시 나그네가 답가라는 거에 선지를 꼼꼼하게 읽으세요. 여러분이 앞에 있는 게 답가 막 이런 식으로 외우지 마시고 조사 어미로서 문맥의 의미를 파악해서 OX를 푸세요. 알았죠? 친구 조지훈의 시 완화삼에 답하는 시가 뭐다? 박목월의 시 나그네입니다. 키워드만 보지 마시고 진짜 조사 어미로 누가 누구한테 보냈는지 진짜 그런 실수를 내가 너무 허다하게 많이 봤어. 정말 많이 봤어. 그래서 이게 작가 간의 관계에다가 밑줄 끄시고 이걸 작가 맥락이라고 하기에는 좀 세모야. 그래서 어쨌든지 여러분은 뭐라고 생각해야 된다? 작가 간의 관계야. 작가 간의 관계. 그래서 뭐로? 상호 텍스적 맥락으로 접근하는 거야. 작가 간의 관계, 상호 텍스적 맥락. 괜찮니? 오케이. 동시대의 다른 작품과의 연관성이라서 상호 텍스트입니다. 이런 맥락을 고려를 해야지 작품을 이해하고 감상해야지 폭이 넓어지고 작품의 가치를 평가하는 안목도 높일 수가 있더라. 문학작품의 수용에서는 자신의 가치관을 바탕으로 공감과 비판, 창의적 수용을 한다라고 했으니 나머지는 그냥 안 하는 게 아니라 못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다 배워주셔야 됩니다. 문학작품의 주체적 수용에서의 와 이게 진짜 나올 것 같아. 문학작품의 주체적 수용에 전제 2개 있지. 일단 전제로 2가지가 작품의 미적 구조, 작가의 의도, 작품의 시대적 배경을 내가 정확히 파악해서 이 작품을 잘 알고 있어야 돼. 내가 이 작품을 정확히 잘 알고 있으면 내 해석과 평가가 일반적 가치관, 보편적 가치관과 상통하는지를 고려를 해주고 개성 있는 안목과 작품의 미적 가치를 찾아내는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공간과 비판, 창의적 수용을 하란 말이야. 괜찮지? 이거 꼭 좀 놓치지 말아줘. 작품을 제대로 수용하기 위한 전제 2개, 내가 공간, 비판, 창의적 수용을 하고 되면 가지게 되는 이점 2개, 이런 것들 전제로 깔 때 3개 뭐를 파악해야 되는지, 작품의 미적 구조, 작가의 의도, 작품의 시대적 배경까지 믿습니다. 넘어갈게요. 66페이지. 여러분한테 다 뭐 하라고 쌤이 툭툭 던지는 것 같아서 마음이 아프더라고. 내가 이걸 하면서 너무 새끼들 진짜 막 수학도 할 것도 많고 검사 막 영어도 할 거 많은 것 같은데 이거 어느 세월에 이거 다 외우고 앉아있겠노 이런 생각이 들어서 나는 이거 외워 하는데 여러분 외울 거를 생각하니까 가슴이 내가 턱턱 막히대. 근데 어쩔 수가 없다 얘들아. 여기서 진짜 전제 2개, 이점, 그리고 내가 문학작품을 정확히 파악할 때 가져야 되는 3가지의 파악 대상, 이것까지 다 체크를 해서 이론학습 잘 책임지세요. 알았죠? 여러분이 책임지셔야 됩니다. 이거는 안 하고 가면 이거는 부모님께 불효예요. 엄마한테 진짜 미안해야 된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걸 안 한 걸 외면해야 돼. 외면해버리는 게 됩니다. 34페이지 갈게. 66페이지 이춘풍전 갈게. 이 춘풍이 풍자의 대상이야. 한마디로 말해서 춘풍이가 풍자의 대상이자 하나가 빠졌어. 무슨 대상이게? 춘풍이는 풍자의 대상이자 무슨 대상이게? 해악의 대상이야. 그걸 안 놓쳤으면 좋겠어. 춘풍이는 풍자이자 해악이야. 2가지를 잘 체크해야 돼. 그럼 어떤 면에서 풍자고 어떤 면에서 해악인지도 알고 있었으면 좋겠어. 이제 시작해볼게. 방탕하고 거만하고 허세랑 가부장적 의식, 마크 먹어라 라고 하는 풍자의 대상이야. 괜찮지? 그리고 이 작품이 고전소설이면서도 세태소설에다가 별표 치시고 풍자소설도 기억하시고 판소리계 소설이야. 아무리 시간이 급해도 판소리계 소설에 대해서는 겁나 자세하게 하고 가야 돼. 문학사적 맥락에서 판소리계 소설로서 모든 작품들은 다 판소리 사설로 불리다가 뭘로 자리 잡게 된다? 판소리계 소설로 자리를 잡아. 노래로 불렸기 때문에 판소리계 소설로 정착이 될 수가 있었던 거야. 그 영상의 관계로. 하지만 이 춘풍전은 판소리 사설이 없어. 하지만 판소리계 소설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뭐지? 너무나 가지고 있는 형식적인 특징이 많기 때문에. 첫 번째, 판소리 사설 어투. 추월이 하는 말이 춘풍이 하는 말이 겁나 많이 나와. 그래서 판소리 사설의 어투, 그리고 편집자적 논평, 인물의 행색에 대해서 평가하는 거, 인물이 처해진 상황에 대해서 편집자적 논평 겁나 많아. 그리고 산문과 운문에서 운문에 대꾸법이 있어. 본문 내용 보다가 대꾸법 쓰인 부분 찾을 수 있어야 돼. 그리고 일반적으로 문어체가 아니라 뭐다? 구어체를 사용하고 있어. 이런 점들이 판소리계 소설의 형식적 특징을 다분히 가지고 있기에 판소리계 소설이라고 불러야 되는 거야. 오케이? 첫 번째 줄에 구체적인 시대의 배경, 공간적 배경이 제시가 됐어. 다 읽어야 돼. 그리고 남장 모티프의 의미 시험에 나올 거야. 뒷장에 있으니까 밑줄 일단 끊어놨어. 왜 남장을 할 수밖에 없었을까? 사회적 진출에 제약이 있었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어떤 능력을 발휘하는 데 있어서는 조선의 여성들은 뭘 할 수밖에 없었다? 남장을 할 수밖에 없었어. 사회적인 한계를 극복하는 수단으로 남장을 할 수밖에 없었어. 위기 부분에서 막 쭉 읽지. 그리고 이런 부분 체크해놓은 세세한 필기 같은 것들 도롱도롱 음성상징어 쓰였잖아. 그렁저렁 이런 거 운율 형성하고 있잖아. 인물의 행색에 대해서 묘사하잖아. 편집자적 논평 부분 나누어서 외워주는 거는 여러분의 몫이잖아. 그지? 오케이. 그리고 추월이라는 인물은 풍자의 대상이야? 해악의 대상이야? 추월이라는 인물은 풍자의 대상이야. 추월이가 보여주는 풍자의 모습을 뭐를 풍자를 할래? 물질 만능주의, 돈비 모르는 인물 이렇게 기억해놔. 그리고 추월이가 보이는 교태에 대해서는 뭐라고 생각하면 돼? 비장도 또 단직 있는 남자라고 바로 꼬시려고 하잖아. 회계비장 엿보면서 교태하면서 수자타가 각별히 차담상사면서 콧방귀 빵빵빵 끼면서 유혹하려고 하지. 추월이의 교태는 뭐라고 생각해야 된다? 유혹이다 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추월이는 교태를 부리는 풍자의 대상, 물질 만능주의 이렇게 생각하셔야 되겠습니다. 괜찮나요? 오케이, 계속 갈게. 35페이지. 아니, 지금 잠이 온다는 게 말이 되나? 잠이 오는 게 지금 말이 되나? 안동건 씨, 조상님한테 지금 죄송해야 되는 시점이다. 지금 이거 35페이지 갈게. 얘들아, 이거는 꼭 체크를 했으면 좋겠는 게 읽기 중 활동의 답이랑 여러분들이 다 수업 시간에 그랜바에서 쌤한테 보여준 사람들의 답이 다 달랐어. 이거 기억해야 돼. 비장이 사령으로 하여금 춘풍을 매질을 하도록 시킨 이유가 무엇일까라고 하면 이 예시답이 틀렸더라고. 이거대로 안 가르쳐 주셨어. 근데 적어주신 거에서 싶어. 면목상으로 본다면
호주에서 빌린 돈을 갚지 않았으니까 야 너 대출을 받았으면 이자라도 내고 있어야지 이 새끼가 이거 원금도 안 갚고 이자도 안 갚고 이거 정신 차려야 되겠네 매 좀 맞아야 되겠네 라는 거에서 내지를 한 거야. 근데 아내의 실질적인 이면의 의도는 뭘까? 춘풍이를 계도시키려고. 여러분 다 되어 있더라고요. 이거는 예시답이 달라요. 지금 여기에서는 추월에게 빠져서 장사미천을 탕진한 남편에 대한 원망의 표출이자 남편을 엄하게 꾸짖어서 방탕과 허세에서 구하려고 하는 의도. 뒤에 거의 의도는 맞지만 앞에 호조에서 갚지 않은 빌린 돈을 갚지 않은 것으로 때린다라는 것은 면목상의 의도는 빠졌으니까 체크해 주시고 남자 모티프의 의미 겁나 중요하다. 냈었거든. 모티프 몇 번 내셨거든. 그래서 모티프란이라고 하면 왜 남장을 할 수밖에 없었는지 이것까지 좀 외워놔줘. 이런 말들을 외워놓잖아. 시험 칠 때 뭔가 쓰일 것 같아. 여성의 권리가 제한된 봉건사회에서의 조선 후기야. 여성들은 사회 진출 자체를 할 수가 없었어. 그럼 사회 진출의 능력을 발휘하기 위한 수단으로는 뭘 택할 수밖에 없었다? 남장을 택할 수밖에 없었어. 그러니 남장 모티프 속에는 뭐가 담겨있다? 여성들의 사회 참여 욕구, 그리고 여성의 의식이 그만큼 신장됐다는 거, 그리고 남장 해가지고 사회 진출해보니까 여자들 너무 잘하지. 거기에서 뭘 얘기하고 싶은가? 여성들이 남성 중심 사회의 허구성을 고발하고 싶었던가. 이 말을 그대로 외워줘. 이 6줄 있지? 그대로 좀 외워줘. 알았지? 이 외우고 있으면 이거 무조건 쓰인다. 무조건 쓰인다. 진짜로. 68페이지 갈게요. 68페이지에 하나 치고 고찰하고 둘을 치고 고찰한다. 이런 거 무슨 채? 운문채. 대구의 운문채. 그리고 내가 좀 사자성어에 또 노이로제가 있거든. 김진성쌤, 이민호쌤 하면 사자성어에 좀 노이로제가 있어서 여담절각하니 빈칸 얼마든지 낼 수 있다고 생각한다. 너의 집 바위 아니었으면 내 소의 뿔이 부러졌겠느냐? 라는 거에서 남에게 책임을 지우려고 하는 거지. 여담절각. 제발 기억했으면 좋겠다. 알았지? 안 하는 게 아니라 못하는 것으로 69페이지로 넘어갈게요. 이런 부분의 내용들은 영상도 올려놨고 좀 헷갈리는 사람들은 쌤한테 물어보시면 되는데 한자 어스풀이 이제 제발 좀 해라. 이거 하면서 쌤이 수업 시간에 말하면서도 야 이런 단어들 너무 좋지 않아? 이런 거 몇 번 얘기했거든. 야 씨 이런 거 빈칸 뚫어놓고 단어 뜬 물어보면 이 옆에 있는 거 나 같으면 외울 것 같은데 막 이런 얘기 많이 한단 말이야 쌤이. 수렴하라. 그 다음에 여담절가뿐만 아니라 한자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읽다가 금장이 무슨 뜻인지 한번 오고 만첩청사 무슨 뜻인지 한번 오는데 호령하니? 호령이야 내가 무슨 뜻인지 모르겠어. 호령이 무슨 뜻인지 모르겠다? 네이버에 쳐야 돼. 단어 밑에다 적어. 호령이 무슨 뜻인지 모르겠다? 근데 옆에 각주에 안 달려있다? 그럼 그 정도는 해. 그 정도는 정답. 모르겠으면 쌤한테 물어봐. 발명치 못할까라고 했을 때 발명? 모르겠다? 밑에 뜻이 있어. 죄를 자백함. 근데 내가 모르겠지. 현장에 문제를 풀고 있는데 내가 모르겠지. 그러면 여러분 막힌단 말이야. 제발 유춘풍전이랑 유춘풍 너무 마음이 급해가지고 유충열전이랑 이춘풍전에서는 제발 한자 뜻풀이를 체크해주세요. 혼백 모르겠다 밑에다 달아놔. 자모지래 개봉하라 이런 거 제발. 내가 수업 시간 개봉하라 별표 쳐달라 했지. 개봉하라 이런 거 체크해줘. 모를 일이야. 진짜 모를 일이야. 제발 유비무환의 정신으로 이런 거 수렴하라, 개봉하라, 발명 이런 것들 단어 체크 좀 부탁합니다. 아시겠죠? 네, 넘어갈게요. 안 나오면 너무 슬프지만 이 정도의 정성에 하늘이 감동해서 조상님이 복을 내주십니다. 유명합니다. 70페이지 갈게. 이걸 보는 순간 나는 이거 진짜 선지 하나 만들면 진짜 끝내주는데 춘풍이의 모습에 풍자만 있는 게 아닌데 춘풍이의 풍자는 교태양. 교만하게 구는 춘풍이의 모습에다가 밑줄 그시고 추월이의 교태는 알랑방구 끼는 거야. 추월이의 교태라고 하면 아양감, 교태로 유혹을 하는 것이 교태의 풍자 대상이라면 춘풍이 역시도 교태를 부려. 거만하게 허세를 부리는 것. 가부장적 권위의 노승과 허위를 풍자하는 것. 그리고 이 인물이 뭐도 담고 있게? 태학도 담고 있어. 이 체크해. 자신의 아내인 줄 모르고 비장한테 쩔쩔매다가 비장의 정체가 밝혀지자 다 알고 그랬어 라고 러스랩 뜨는 부분 있지. 이게 골개미의 풍자와 해악이야. 풍자랑 해악을 합치면 뭐가 나온다? 골개미가 나오는 겁니다. 풍자랑 해악을 합치면 골개미가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는 안 적어주셔서 약하게 하는데 그게 너무 배경상식이라서 풍자랑 해악은 아름다움에 뭐가 나온다? 골개미가 나온다. 골개미가 막 뚝뚝 떨어지는 작품이다. 이 춘풍전은 골개미 덩어리다. 그리고 71페이지로 갈게. 내외 이런 거 단어들과 무관해야 이제 그만 얘기할게. 알았지? 맡긴 라인
그 다음에 이제 39페이지에서 마지막에 쌤이 효칙하옵소서라고 했어요. 효칙이 무슨 뜻인지. 아, 그리고 대저 이런 거 구멍 뚫어 놓는 거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생각하는데, 각설이든 대저든 뭐 이런 거에서 얼마든지 본문 내용을 얼마나 꼼꼼하게 보았는지, 그리고 이거 이왕에 자네인 줄 알았으나 의사를 보려고 그리했지라고 하는 것보다 해학적인 장면이라고 생각해줘. 아주 그만 제법이로구나. 편집자는 논평 정답 대저 체크해 주시고, 후세 사람에게 전하노니 라면서 마지막으로 멘트 날리는 건 뭐야? 만일 당신이 여자라면, 독자여 여자라면 효칙하옵소서 라고 했어요. 김씨한테 우리가 본받을 수 있는 점, 아내로서의 남편한테 사자성어 이런 거 들어봤니? 안 나올 것 같지만 하나만 얘기해볼게. 거안 재미, 눈썹까지 바싹을 받쳐가지고 남편한테 눈썹 높이까지 올려서 남편한테 바치는 아내가 남편을 공경하는 모습, 이상적인 아내의 전통적인 모습도 있어. 이 여자가 남편을 되게 공경해. 그러면서도 어때? 진취적이고 적극적인 모습에 조선 후기의 진보적인 모습도 갖추면서 전통적인 여인도 갖춘 거야. 팔방미인이면 두 가지의 아름다움을 다 갖췄네. 김씨는 남편을 전통적으로 존경도 하면서 진취적이고 진보적인 여성이기도 하다. 끝내주네. 그걸 효칙하라는 거야. 효칙하라고 했을 때 어떤 모습인지를 얘기했으면 좋겠고, 이거는 외워놔봐봐. 쓰일 것 같아. 이충풍이 어떤 인물이냐? 향락과 사치, 무능력의 가부장적 권위, 블라블라 이렇게 기회주의적인 면모. 아내 김씨는 어떤 인물이지? 하는 것들이 이걸 좀 외워봐봐. 분명히 쓰일 것 같아. 그리고 마지막에 효칙은 본받아서 뭐로? 법으로 삼으소서. 본받아서 법으로 삼으소서. 70페이지 됐으면 71, 72로 갈게. 이거는 안 하고 싶은 게 아니라 못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잘 해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거 있지? 1-3에서의 오픈 받고 버선 짓기, 한돈 받고 뜨개 버선, 두돈 받고 한삼 짓기, 봄이면 삼 빼놓고 여름에 모시누리, 가을이면 염색하지, 겨울이면 무명 놓고 이런 거는 이거 뭐야? 운문체지. 반복의 리듬감에서의 운문체지. 내용으로 보면 근면성실해서 경제적인 능력이 뛰어난 김씨의 모습인데, 이 장면 주면 여러분의 머릿속에는 뭐다? 와씨, 산문체랑 운문체의 결합에 구어체까지 진짜 판소리계 소설이네 라고 얘기해야 돼. 72쪽 72쪽에 이 부분 뭐라고? 운문체랑 산문체의 결합에서 판소리계 소설의 특징이 나온다는 거 기억해줘야 돼. 알았지? 오케이. 그 다음에 73페이지로 갈게. 그 다음에 이제 장기전에서 이것 좀 외워줘. 지도 방법에 있는 내용 있지? 이것 좀 외워줘. 가부장, 그래, 조선 후기의 사회상에서 장기전이랑 이충풍전에서 드러난 조선 후기의 사회문화적 맥락이 뭔데? 라고 하면 이 키워드는 떠올라야 돼. 가부장적 권위 실추, 주체적 여성상의 대두, 조선 후기 사회문화적 맥락이야. 이게 이충풍전과 장기전에 그대로 반영되어 있어. 그리고 두 작품 다 판소리계 소설의 특징이 아까 봄이면 뭐뭐하기, 여름이면 뭐뭐하기 이런 거에서 대꾸, 운문체 겁나 많이 쓰였지. 판소리계 소설에서의 운문체 느껴지지. 그러니 이번에 장기전 내용 잘 보고, 장기전도 판소리 사설 있다 없다? 있습니다. 모든 소설들이 다 판소리 사설이 있습니다. 근데 누구는 없다? 이충풍전은 없다라는 거야. 장기전에 판소리 사설 이름 외워야 되겠나 안 외워야 되겠나? 장기 타령 외워라 알았지? 장기 타령 기억하고 있어야 된다. 유명하다 장기 타령. 그리고 판소리계 소설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 한 번만 더 외우자. 산문체랑 운문체의 복합, 구어체, 편집자는 논평, 판소리 사설의 어투. 근데 나는 이걸 여러분이 생각보다 좀 잘 못 외울 것 같아. 이렇게 외울 게 많은 거에서 생각보다 외우다가 지쳐가지고 그냥 에이씨 이렇게 왜 러닝하다가 막 턱까지 막 이제 숨이 차가지고 쎄맛이 날 때 그냥 걸을란다 하면서 걷는 기분으로 그렇게 하니까 너무 염려돼. 꼭 외워줘야 돼. 알았지? 그리고 마지막 밑에 가부장적 권위 실추, 주체적 여성의 태도, 이 두 가지의 키워드를 좀 기억했으면 좋겠다. 판소리 사설의 문제 이제 그만 얘기할게. 외울 거라고 믿고 있으니까 74페이지 갈게. 얘들아, 항구가 나 이거 진짜 김고시하면서 꽤 많이 봤거든 이런 거. 근데 금오신화가 나오면서 금오신화 가지고 많이 냈었기 때문에 판소리 12마당 가르쳐주면 판소리 12마당 내고 막 좀 그랬던 것 같아. 그래서 판소리 5마당에 흥부가 흥부전, 춘향가 춘향전, 심청가 심청전인데 토끼전에 수군가라고 적어오는 사람 있다 없다? 꼭 자기가 이해를 해놔서 자기 피지컬로 자기 지식으로 배경 지식으로 늘 김고 학생들은 단답형을 적는 친구들이 나오더라고요. 토끼전에 수군가 안 적어줬으면 좀 토별가라고 적으세요 여러분. 토끼와 별주부의 토별가니까 토별가라고 적지 토끼전에 수군가라고 적을 필요는 없지 않는가. 적벽가랑 적벽전 이 판소리 5마당입니다. 그럼 뭐 12마당에서 5마당 이런 거 강도는 얘기 안 했으니까 그냥 딱 5마당만 딱 기억해놓고 장기전은 장기 타령까지 딱 기억해놓고 그지?
두 번째도 기억해야 돼. 풍자랑 해악에다가 밑줄 빼시고 그 다음에 생동감 있게 운문체, 산문체 결합의 의성어, 의태형 사용해 하는 말이, 거동보소, 대화나 동작을 제시하는 말의 반복. 그래, 이런 것들의 별표를 쳐놨으니 잘 읽어줄 거라고 나는 믿어. 75페이지로 갈게. 늘 냈거든. 늘 감상의 힘 가지기 옆에 나오는 키워드에 세태 소설이 다를 것이고 악장가사, 시용, 향, 악보 나올 것이고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고 나서 앞에 부분 쭉 읽는데 봐봐. 춘풍이는 비판의 대상이자 해악의 대상이라는 거를 나는 좀 강조를 하고 싶고 춘풍이랑 기생, 추월이가 비판의 대상인데 어떤 면이 비판의 대상이냐라고 하면 교태, 거만하고 유혹에 돈비 모르는 여자, 이은혜 같은 여자 이렇게 기억해 놓으면 될 것 같다. 알았지? 나머지도 다 잘 꼼꼼하게 읽어놓고 그 다음에 조선 후기 여성의식 성장 이런 거 다 했던 말이지. 근데 이와 같이부터가 진짜 겁나 중요한 것 같아. 이와 같이부터 쫙 묶어서 별표 셋 정독이라고 특별 정독이라고 적어줘. 이제 한번 읽어볼게. 이춘풍전에 돈이 삶의 조건과 밀접해진 조선 후기의 새로운 세태가 반영되어 있지. 돈밖에 모르는 물질만능주의 밑줄 거 신흥상공 계급의 등장에다가 밑줄 신흥상인 계층 신분은 천한 신분인데 돈을 많이 번 세대가 계층이 나오기 시작해. 그러니 물질적인 가치관이 대두가 되면서 당시의 문화적 맥락을 하나 체크해 두시고 내용과 표현의 측면에서는 판소리계 성격이 강한 판소리계 소설인데 이 부분 체크했으면 좋겠어. 이춘풍전, 아내 김씨, 기생 추아리와 같은 유형의 인물이 당대에 있었던 판소리의 강릉 매화 타령, 왈자 타령. 외울래 안 외울래? 난 외울래. 강릉 매화 타령, 왈자 타령에 나타나는데 이게 문학사적 맥락이야. 당대의 다른 판소리에 김씨 같은 여성상, 추월이 같은 여성상이 등장을 했대. 그럼 이거 무슨 맥락인데? 이건 무슨 맥락인데? 당대에 유행했던 판소리에 이춘풍전에 나오는 인물 유형이랑 유사한 인물들이 등장해. 그럼 이거 무슨 맥락이야? 사모 텍스트야. 문학사가 아니야. 문학사에 대한 정의는 뭐였어? 이 특정 작품이 이전 시대의 작품에 영향을 받아서 다음 시대한테 계승관계야. DNA 주고받기야. DNA 주고받기. 계승의 영향관계가 된다. 근데 동시대의 판소리에서 이 인물들이 주거니 받거니 하는 영향의 관계는 뭐가 돼야 된다? 상호 텍스트야. 이게 겁나 나는 읽으면서 와 이렇게 싶었어. 이춘풍전 이거는 같이 안 읽었나라고 생각될 정도로 이게 되게 신선하게 받아들여졌어. 왜냐? 누구나 문학사적이라고 생각할 것 같아. 이런 작품 다른 작품에도 있었다, 다른 판소리 사설에서 있었다라고 하면 문학사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 왜? 판소리계 소설끼리니까. 판소리계 소설끼리니까 뭐라고 생각할 수 있다? 문학사라고 생각했을 것 같단 말이지. 근데 장기전이랑 한 번 더 확인해 볼게. 그럼 장기전에서는 서로 비슷한 거 판소리계 소설의 특징은 뭐라고 생각해야 되는 거야? 문학사적 맥락의 이유가 뭐지? 얘네들 판소리 사설에서 어투를 가지고 있다고. 이 두 가지 차이점, 이 연사 아무리 힘들어도 같이 외치고 넘어갑시다. 왜 장기전이랑 이춘풍전은 문학사적 맥락으로 바라봤어? 라고 하면 판소리 사설의 영향으로 판소리계 소설이 가지고 있는 특징을 파헤쳤으니까 이거는 문학사적 맥락인 거야. 근데 뭐는 이 말 이해가 잘 안 되는 사람은 쌤한테 따로 질문해. 근데 뭐는 야, 이춘풍전의 인물상 그거 다른 영화에도 있던데 다른 작품에도 있던데 이거 뭐라고? 상호 텍스트인 거야. 오케이. 이해는 이 정도로 하면 똑띠들이니까 잘해줄 거라고 믿고 넘어간다. 그리고 나는 이거를 좀 기억했으면 좋겠어. 마지막에 딱 세 줄 있지. 너무 좋아. 왜? 인물의 특징이랑 사회상이랑 빡빡빡 1대1. 적극적이고 지혜로운 김씨 여성의식이 성장됐구나. 무능하면서 위세만 부리다가 수모를 겪는 춘풍이 가부장적 질서가 실추되고 있구나. 돈만 밝히는 여자 추월이 물질적 가치관이 팽배했구나. 이거 딱 너무 좋은 것 같아. 인물의 특징에서 이 인물상이랑 연결시켜요. 로제야 열심히 한다며. 암기 3가지 체크하는 거. 오케이? 그러면 강릉 매화 타령 다시 한 번만 더 강조할게. 강릉 매화 타령이 뭐냐면 판소리 12마당에 속해. 그러니 한마디로 판소리 사설이야. 판소리계 소설이 아니라 판소리 사설에서 조선의 기생 매화가 등장해. 매화에다가 동그라미, 선비 유혹에다가 밑줄. 그러니 추월이랑 비슷한 상이지. 왈자 타령 갈게. 역시 판소리 12마당인데 무수기 타령이라고도 해. 무수기 타령에다가 밑줄. 그래서 왈자의 행태를 풍자해. 왈자의 행태에다가 밑줄. 그런데 평민 부유계층이 등장을 해. 이런 거는. 그런데 혹시나 싶어서 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강릉 매화 타령, 왈자 타령 부탁합니다. 그래서 감상지 나오거든요. 기억해 주셔야죠. 감상지 날고 키고 그 다음에
45페이지에 쪽지 시험 날고 길고 다 해주셔야 되고 백석 시인은 평안북도 정주에서 평안북도의 고향이기 때문에 방언이 두드려져. 시간도 얼마 안 되는데 지치지 마. 지치면 안 돼. 백석 시인의 본명은 백기현에서 백기행에서 백석으로 백기행이라는 본명을 같이 기억해 놓으면 되겠어. 그리고 방이라는 키워드를 잘 기억해 주셔야 되고 왜 편지 형식을 택했는지도 잘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 담겨 있으니까. 그리고 마지막에 흰바람 벽이 있어라 나는 너무나 같이 연결을 시켜서 기억했으면 좋겠는데 여러분이 원망을 할까봐 프린트는 전날에 필요한 사람만 주도록 할게요. 흰바람 벽이 있어도 그냥 한번 읽어볼게요. 공부해볼게요. 이렇게 하는 사람은 공부 다 하고 이게 다 됐으면 흰바람 벽이 있어가지고는 조금 더 해도 되지 않겠나. 외부 지문이랑 연결시킬 것 같지는 않지만 약간은 흰바람 벽이 있어가 참 이 두 시가 닮았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좀 한번 해봅니다. 방이라는 키워드 잘 기억하셔야 되고 사시랑 디롱백이 북덕불은 뭐게? 사시랑 디롱백이 북덕불은 뭐게? 방울. 아니야. 향토적이고 토속적 소재야 이거는. 사 디롱백이 북덕불 향토적이고 토속적 소재야. 쥔을 붙였다. 너무 아팠나? 미안하다. 남 깨우려고 그래서 놔줬어 이런 거. 화장실 갔다 오세요. 미안해. 놔줬어 이런 게 뭐다? 평안북도의 방언이야. 너무 들이더니 미안해. 아 그리고 이거 너무 표현 기법에서 중요하거든. 밑줄 끌게. 슬픔과 어리석음이라는 건 눈에 보여 안 보여? 슬픔과 어리석음은 안 보이지. 추상적인 감정의 회환이지. 그걸 뭔데? 돌처럼 이렇게 여무를 씹듯이 소가 되씹고 되씹으면 이게 표현상의 특징이 뭐가 되는 거야? 관념의 구체화야. 눈에 보이지 않는 슬픔과 어리석음이라는 것을 곱씹지. 그러면 이게 뭐가 되는 거야? 관념의 구체화야. 그럼 관념의 구체화 어디서 배웠어? 슬픔을 삽으로 퍼서 버린다는 눈. 추억이 총 맞은 자리에 추억이 흘러넘쳐. 추억이 눈에 보여 안 보여? 안 보여. 근데 추억이 흘러넘쳐라고 하면 추억도 흘러넘치는 대상으로 뭐다? 관념의 구체화 시킬 수 있다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지난 삶에 대해서 반성하는 자세, 관념의 구체화의 표현 기법도 같이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괜찮습니까? 예. 그 다음에 이제 77페이지로 한번 가볼게요. 그래서 이 관념의 구체화 가지고 예시를 좀 못 찾겠으면 쌤한테 예시 많이 들어달라 그래. 그럼 쌤 막 퀴즈 내줄게 알았지? 시험 전날에 쌤한테 막 그런 거 해달라고 하면 그런 거 해줄게 알았지? 그 다음에 47페이지에 이거는 수업 시간에 좀 많이 했잖아. 더 크고 높은 것이 막 절대적인 존재를 나타낸다라는 것과 나주소니 평안북도의 방언인데 저녁 무렵이지 해뜰 무렵이 아니라는 것과 이런 거 좀 많이 얘기했잖아. 갈매나루가 어떤 존재인지 막 얘기하는 거에서 더 이상 얘기하지 않을게. 운명론적인 인식을 드러내는 거. 흰바람 벽이 있어야 해서 운명론적인 인식이 많이 드러나기 때문에 그거랑 한번 마지막에 연결시키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는 거야. 마지막에 토속적 소재랑 사투리의 사용 이런 얘기들은 다 됐고 78페이지 가겠습니다. 78페이지의 시의 내용을 나누어서 하는데 이번에다가 별도 백석 시인 너무 진짜 사랑의 대상이다 진짜. 시인은 슬픈 사람이래. 슬퍼야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슬픈 정신이 시인의 정신이래. 시인은 항상 진실로 슬프고 근심스럽고 괴로운 탓에 그 탓에 즐거움의 마음이 왕래하는 것이다. 그냥 이런 것까지 좀 놓치지 않고 보자라는 마음으로 밑줄 그었습니다. 시인이라는 존재 자체가 이 세상에 외롭고 가난하고 슬프게 살아가는 운명을 타고 태어난 사람들이기에 그것으로 나는 운명을 인식하고 시를 쓴다라는 백석 시인의 생각에 공감해주세요. 밑줄 끈 부분들을 한 번만 읽어주세요. 아시겠죠? 좀 읽어주세요. 알았죠? 더 크고 높은 존재 이거 정독 한 번만 해주세요. 70부터 갑니다. 79페이지에 주인공이 지향하는 갈매나무 학습활동 4호 텍스트적 맥락에다가 동그라미 정독하시기 바랍니다. 79페이지에 정독 잘 해주시고 80페이지 넘어갈게요. 학습활동 바뀝니다. 그 다음에 51페이지인데 얘들아 실존의 시 하면 여러분 머릿속에 지금 시험 범위에서 실존의 시 하면 두 개가 떠올라야 돼. 뭐가 떠올라야 되지? 실존하면 떠오르는 작품 두 가지가 나와야 돼. 뭐지? 박시공방이랑 송민구 운명이라는 거에서 근데 내가 존재하는 거에서의 실존적인 나라는 존재에 대한 자각, 본질에 대한 거 생명에서랑 백석 시인이 생명에서는 누구지 시인이 진짜 생각 안 나서 물어보는 거다. 생명에서 누구지? 겁나 중요한데 그냥 유치한. 그래 그거 나오면 된 거야. 유치한이랑 백석이 실존에 대한 존재 탐구에 늘 고민을 하셨던 시인들이야. 그래서 이게 여러분 늘 가르쳐 주셨던 정의거든요. 실존. 그때 시지프스 얘기를 했었어. 실존하면서 내가 시지프스에 그게 떠올랐어. 그때 이런 얘기해서 서술형에
남신의주 유동 박시봉방이랑 관련된 걸 얘기를 해야지 왜 시지프스를 내지? 라는 거에 분노를 금치 못했던 실존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시지프스가 어떤 신화였는지 기억나? 계속 도를 불러야 될걸? 그 떨어진 거를 하고 자세하게 얘기하기에는 실존에 대한 정의를 그때도 가르쳐 줬었어. 이유, 의미, 목적을 스스로의 삶에서 찾는 거 기억해줘. 알았지? 시상의 전환에서 치고 올라가는 거 19행에서 20행으로 가는 거 이런 거 안 해도 되겠지? 실존적 비애와 고도 빵꾸 뚫어줘도 할 말 없지. 갈매나무가 어떤 존재인지 당연히 알고 있어야 되지. 산문체인데 왜 이렇게 리듬감이 느껴지는 시지? 라고 하면 심표의 빈번한 사용 이런 거 얘기 안 해도 되겠지. 나 공부 많이 했으니까 쌤 백석 흰바람 벽이 있어 안 나와도 좋으니까 한번 가르쳐주세요 라고 하면 쌤이 시험 전날에 백석에 흰바람 벽이 있어 올려놓을게. 알았지? 단톡에도 올려놓고 여러분한테 프린트로도 준비해 놓을 테니까 되게 달만 써서 쌤이 별표 한번 쳐봤어. 알았지? 갈매나무의 의미 두 가지 쓰라고 하면 뭐라고 할 거야? 의지의 산물, 희망의 상징. 이 두 가지를 좀 적어줘. 알았지? 갈매나무의 의미 두 가지는 의지의 산물, 희망의 상징. 스스로의 삶의 키워드 3개. 이유, 목적, 의미를 찾아라. 지금. 알았지? 우리는 실존으로 이유, 의미, 목적을 찾으러 가자. 넘어가자. 52쪽. 지치지 마. 52페이지. 1시간도 안 지났어. 지치지 마. 53페이지 다 바꿀게. 54페이지 문학의 인적 분야와 매체 3개 예술 분야. 그래서 김정희의 세안도에서 고재종의 세안도가 나왔다. 그림의 차용이다. 그런데 김정희의 세안도랑 고재종의 세안도는 공통점도 있으면서 차이점이 있어. 그걸 배우려고 하는 단원이야. 어떤 점을 착안을 해서 나만의 것으로 재구성을 했는지 그걸 좀 알고 있어야 돼. 그리고 김소월의 시 산유화가 가곡으로 불렸다는 사실 알고 계십니까? 김소월의 초원이 가곡으로 불렸다는 사실 알고 계십니까? 나 왜 이렇게 사례까지 체크하고 싶지? 김소월의 시는 가곡으로, 그리고 춘향전은 얼마나 많은 영화나 오페라로 재창작이 되었습니까? 그죠? 이게 바로 뭐다? 문학과 예술 분야의 관련성이야. 인문 분야랑도 관련을 맺고 있어. 주세붕의 오륜가, 정철의 훈민가, 유교적 윤리관이야. 유교적 윤리관에다가 밑줄 끄시고 이런 거에서 불교라고 얘기하고 도교라고 얘기하는 거 나 너무 오바일까? 미안해. 근데 노이로 제한 그런 장단질이 나올 것 같다라는 유학과 문학의 밀접한 관계야. 유학과 문학의 밀접한 관계에다가 밑줄. 그리고 임경업전이랑 박시전은 실제 전장이야. 병자호란에다가 밑줄. 그래서 그 당시의 역사적 순환과 상처를 문학작품보다도 더 생생하게 담아있고 문학작품으로나마 민족의 자부심을 지키고 싶었던 걸 거야. 마지막 사회문화 현상이랑도 연결이 깊어. 신분질서가 흔들렸던 조선 후기의 시대상황 어디에 담겨져 있게? 박지원의 양반적. 그리고 이걸 나는 좀 체크하고 싶어. 1970년대는 황석영의 객지, 조세영의 난소공에서 산업화 현실이 반영되어 있어. 그러면 세반도는 1970년대의 산업화로 인해서 붕괴된 농촌 현실이 반영되어 있다. OX. 산업화의 성장으로 인해서 어떻게 그럴 수가 있죠? 82페이지가 82쪽이 가기 전에 쌤 무조건 챙겨줄게요. 82쪽 빠진 거예요 지금. 이게 복사기가 한꺼번에 토를 하다 보니까 좀 그런 일이 생긴 것 같거든요. 이거 한 장 쌤이 글로 가도 부담되지 않을까요? 거부하나요? 그러면 얘들아 쌤 OX 퀴즈 한 번만 생각해줘. 그 1970년대 산업화가 황석영의 객지, 그 다음에 조세희의 난소공에서 드러나지. 그럼 그때 당시에 산업화로 인해서 농촌이 붕괴가 된 1970년대 농촌 상황은 고재종의 세안도에 드러나 있다. OX. 1970년대 농촌의 현실에서 농촌이 난장났잖아, 그지? 1990년대야. 고재종의 세안도는 언제 시기다? 왜 학습활동에서 하는 거에서 왜 이 농가 부채 현황의 그래프 보여주는 거, 이걸 왜 설명하시는 걸까? 왜 이걸 설명하시는 걸까? 1970년대가 아니라는 거야. 산업화의 현실하면 1970년대도 낚시질하기 제일 좋아. 1970년대에 농촌 붕괴 있었거든. 1970년대 농촌 붕괴는 선성장 후 붕괴 때문에 노동자들한테 돈을 많이 주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쌀값이 폭락이 되었어. 그거는 1970년대는 신경림의 농무에서 드러나. 신경림의 농무에서. 근데 고재종의 세안도는 어디에서? 1990년대 사회상이 학습활동에서 얘기를 하잖아. 농가의 부채. 왜? 금리를 겁나 싸게 해서 농가의 트랙터라든지 이런 것들 막 사게 했다가 농가에 빚이 많아지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쌤이 강조하고 싶은 거는 고재종의 세안도의 학습활동에서 보여주는 사회상은 뭐를 의미하는지를 좀 잘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괜찮습니까? 여기까지 계속 이어갈게요.
힘드니? 누가 한숨 쌌는지 고발해줘. 한숨 잤니? 왜? 근데 너무 많은 거에서 그냥 이거는 이 재료가 주어졌는데 이걸 요리를 하는 것이 이제 누구의 몫인가가 이제 주관건인 것 같습니다. 예, 범위에서. 근데 1학년 때보다 훨씬 낫지 않아요? 1학년 때 작품 공부해야 되는 것보다 이거 그냥 외우는 게 낫지 않나요? 나는 아니요. 이게 훨씬 더 나을 것 같은데. 작품은 엄청 쉬운 자, 다시 한 번 더. 조선후기 박지원의 양반전, 1970년대 사회보수내사의 산업화현실, 황석영의 빅지, 조세의 나소. 너무 기계감이. 그 다음에 55페이지 갈게. 자, 문학과 매체에서 매체에 대한 정의 늘 필기에 적혀져 있었던 것 같아. 매체, 전달, 수단. 한 번도 나온 적은 없지만 챙겨도 생각, 사상, 정보. 근데 이거 당연한 거 아니니? 매개체에서, 전달 수단에서 와, 이걸 하나를 꼭 좀 기억했으면 좋겠다. 고전 문학은 구술로 전해지는 문학으로서 외우고 전달하기에 적합한 무슨 체를 사용해야 된다? 운문체를 사용해야 됩니다. 운문체. 내용도 구술 문학은 청자들이 듣고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이어야 된다는 것. 그래서 인쇄 매체, 라디오 매체, 그러니까 매체 종류 4가지 있지. 이거 잘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 매체의 다양함을 의미하는 것보다 편리함뿐만 아니라 글쓰기 방식과 소통 방식의 변화를 꾀한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 마지막 3개. 매체가 미치는 영향 3분야. 문학의 내용과 형식, 작품의 생산과 소비, 그 다음에 유통. 괜찮나요? 네. 태균이 쌤이랑 나중에 쌤과랑 바꾸자. 쌤과 안에 다 담겨져 있거든요. 네. 그 다음에 다 괜찮아요. 여기까지. 오케이. 그 다음에 넘어가서 뒤에 이제 문학의 인적 분야 3가지의 예시인데 봐봐. 이거 10번, 11번, 12번, 13번 있지? 이렇게 낼 것 같아. 태균이 문제도 없어. 56페이지 문제도. 문제는 있어. 이거 10 있어. 문제는. 오케이. 10, 11, 12, 13 이렇게 낼 것 같아. 문제 예시로. 그래서 고재종의 세안도가 1970년대 산업화라고 하면 농촌 붕괴 이런 걸로 장난을 치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주세붕의 오륜가랑 조세붕의 오륜가랑 훈민가, 정철의 훈민가는 무슨 종교와의 연관성이라고요? 인문 분야에서의 유교와의 연관성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 57페이지 가겠습니다. 네, 내가 너무 오버를 떠는 것이라 하더라도 여러분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는 게 세안도는 어디에 수록되어 있게? 창작가 비평의 1998년도에 발표된 작품입니다. 내가 이민호 쌤한테 많이 뒤었기 때문에 이러고 있는 거야. 내가 그냥 막 하면 나도 이런 거 부끄러워. 막 이런 거 체크하는 거 너무 단순한 게 해서 나도 현타 터지는 거야. 근데 내가 막 엄청 많이 봤어. 이런 거에서 와, 씨 좀 너무한 거 아니야? 이 기분을 많이 느껴왔잖아. 그러니까 내가 이런 것도 체크하는 거야. 나도 악장가사 그거 시용해갖고 얘기하는 거 별로 안 하고 싶어. 이거 체크해야 되는데. 그래서 고재종 시인이 아이고 밑줄 꺼줘. 고재종 시인 자체가 소외된 농촌의 현실과 삶의 애환을 소박하게 드러내는 것이고 대바람과 삿바람은 본문 내용 하면서도 약간 쎄했는데 여러분 필기도 아주 그만 다 되어 있더구만. 모두가 다 필기가 되어 있더구만. 체크해줬으면 좋겠다. 알았지? 세안의 단어 뜻까지. 오케이. 넘어가서 그 다음에 85페이지에 이런 모든 필기들은 다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59페이지 그러니까 학습 활동을 안 보는 사람은 이렇게 생각해요. 마음이 없구나. 학습 활동을 안 봤다고. 마음이 없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87페이지에 2번에다가 그대로 외워줘. 세안도의 내용의 공통점, 차이점 그대로 외워줘. 공통점이 뭐지? 말로 해봐봐. 공통점은 뭐야? 소나무가 가지고 있는 절개와 지조의 모습을 착안을 한 거는 공통점이었지. 그럼 세안도는 누구한테 보내는 메시지였지? 제자 이름 외우라고 하는 거 내가 너무 도라인가? 이상적 이런 거 외워줬으면 좋겠어. 이상적한테 너무 고마워서 막 책도 챙겨주고 하는 너의 절개와 지조에 대해서 내가 애정의 표시로 세안도를 그려줬어. 그러면 왜 고재종 시인은 1990년대 농촌 붕괴의 세안도를 보여주는 걸까라고 하면 농민들의 의지, 난장난 그 농촌의 현실 속에서도 이 비닐하우스를 일으키고 있는 농민들의 의지 그대로 좀 기억해줬으면 좋겠다. 그 효과도 기억해주시고 3번에 봐봐. 전국의 인구가 지금 1990년대부터 뚝뚝 떨어지기 시작했지. 그리고 농가의 부채 좀 봐라. 엄청 많이 늘어났지. 어떤 현실이었는지를 읽어놨으면 좋겠어. 세안도에 반영되어 있는 농촌의 현실이 무엇인지 학습활동을 잘 봐줬으면 좋겠고 88페이지 넘어가고 89페이지로 갈게. 이 필기는 학습활동에 있는 필기야. 그리고 꼭두선이 빛이 무슨 색깔이지 얘들아? 꼭두선이 빛이 붉은색. 붉은 태양이 떠오르는 붉은색의 이미지야. 잘 기억하고 있군. 모티프도 잘 기억해줬으면 좋겠어. 그리고 시가 가곡으로 변환된 사례, 재창작된 사례가 뭐다? 인적 분야의 연관성에서 산유화랑 초문, 소설이 영화가는 남한산성도 기억해줬으면 좋겠어. 김훈의 남한산성. 알았지? 어쩔 수 없어.
그리고 모티프 시험에 나온 적 있어. 모티프 사례 3개 들어봐 라고 하면 뭐뭐 떠오르는데 모티프 정의 간단하게 적고 모티프 정의는 안 적어도 될 것 같다. 답이 모티프고 모티프 3개 들어라고 하면 뭐뭐 할래? 남장 모티프하고 끝나면 아니면 안 돼. 남장 모티프만 생각나면 안 되잖아. 무슨 모티프 할래? 어? 적당 모티프 좋다. 또 하나 더 뭐 할래? 변신 모티프 좋다. 또 뭐? 다 되게 해줬다. 그 적은 거는 다 맞다 해줬다. 왜? 다 있는 거였거든요. 뭐든지 지어내라 알았어요. 변신 모티프, 남장 모티프 막 이런 거에서 적당 모티프. 오케이. 그 다음에 넘어갈게. 인신 공양 모티프. 사람을 제물로 바치는 인신 공양 모티프 막 이런 거 뭐든지 다 지어내야 된다. 63페이지, 64페이지는 문제 잘 활용해 주시고 100페이지 갑니다. 작품의 재구성과 창작에서 왜 밑줄을 안 꺼줘? 현타가 터져가지고 내가 다 막 밑줄을 끊는 내 모습이 다 외워줘야 되는데 라는 거에서 작년에는 뭐 나왔다 그랬지? 쌤 수업하면서 얘기해줬잖아. 작년에는 이거 아예 안 읽었어. 그래서 너무 치사했어. 작년이 아니구나. 작년에 김상현 쌤이었고 이거 하실 때 좀 치사하다 너무해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뭐 나왔게? 이거 안 읽었어. 그리고 이론 학습 이런 학습지도 안 줬으니까 그냥 이거에 대해서 그냥 그러려니 했어. 근데 다른 단원에서 하나도 안 냈어. 근데 이것만 딱 하나 냈어. 그러니까 이 쌤은 이거가 목적이 아니었던 거지. 그렇게 허를 찌르는 거에서 장정일의 라디오와 같이 사랑을 끄고 켤 수 있다면 그냥 기발한 답들이 다 나왔어요. 가치를 적지 않아서 정말 많이 드렸어. 라디오 가치인데 가치를 안 적어가지고 근데 막 끄고 켤 수는 있는데 사랑은 다 안 적었는 거야. 사랑을 끄고 켤 수 있다면인데 사랑을 안 적더라고. 그러니까 이런 것까지 다 기억했으면 좋겠고 수업 시간에 이거 얘기하셨어? 수업 시간 하셨어? 예시 사례로 이거 드셨어? 안 했어? 그럼 나 이것도 했으면 좋겠어. 이름 불러주기는 단추 눌러주기, 몸짓은 라디오, 끝은 전파 이런 것도 좀 체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디오와 같이 끄고 켤 수 있다면 제일 답이 많았다. 아니면 라디오 끄고 켤 수 있다면. 근데 정말 정확하게 답을 적은 사람은 정말 없었다라는 거. 그리고 김춘수의 꽃 이 사례는 꼭 외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시어나 일부 내용 바꿀 수 있고 작품 형식 바꿀 수 있고 작품 맥락 바꿀 수 있고 매체 바꿔볼 수 있더라라는 거 기억하셨으면 좋겠네요. 그래서 비판적 창조적으로 재구성은 이루어져야 됩니다. 비판적 창조적. 그 다음 장 가볼까요? 101페이지. 그래서 이거를 이제 하려니까 미안하더라고. 너무 막 다 외워라 하는 거예요. 근데 해야 돼. 새로운 작품 창작할 때는 어떤 내용을 형식으로 담아낼 건지 얘기할 거지, 형식. 그리고 자신만의 언어로 표현을 할 거지. 내가 만약에 유충열전을 읽었어.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할 거야? 영웅일대기적 소설을 써보는 거야. 이육사의 절정을 읽었어. 그럼 어때? 극한의 상황에 처해졌던 경험을 창작의 대상으로 삼아주는 거야. 자신만의 가치 있는 경험이 심리적으로 형상화되고요. 중요한 것은 새로운 작품을 창작하기 위해서 자신만의 시각과 방법을 가져야 한다. 자신의 시각과 방법. 그리고 문학활동의 의의를 이해하고 인간과 세계의 본질을 위해서 거대한 삶을 설계를 할 수가 있더라.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이름 불러주기, 단추 눌러주기, 몸짓과 라디오, 꽃과 전파 이런 것까지 기억해서 장정일의 라디오와 같이 사랑을 끄고 켤 수 있다면 김춘수의 꽃 이것도 기억해 주시고 특정한 작품의 소재나 작가의 문체를 흉내내어 익살스럽게 표현하는 수법 하면 답은 뭐라고 적으면 된다? 패러디라고 적자. 패러디에 대한 정의도 크게 체크, 패러디도 크게 별표. 패러디는 또 표시 안 했어. 패러디에 크게 표시 한번 해줘. 패러디. 표방 이런 거 적으면 안 돼. 알았지? 패러디야. 표절 이런 거 적으면 안 돼. 넘어갈게. 67 잘 풀어주시고 68 잘 풀어주시고 68에서 하고 싶은 말은 뭐지? 사자성어. 그래서 혹시 여러분 저희가 유충열전을 했거든요. 근데 유충열전 수업 안 와가지고 못 들은 사람은 영상 올려놨잖아. 그 배속 좀만 땡겨가지고 한 1.8 정도 해서 꼭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혼자서 어차피 읽을 거면 쌤이 쌤 거 틀어놓고 귀로 들으면서 그냥 하시면 사자성어 되게 많이 바꿔봤거든요. 되게 많이까지는 아니고 한 2개 정도가 나오는데 딱 본문에서 정확히 맞아떨어져. 화장실 달려오려고 빨리 가죠. 그래서 유충열전은 사자성어, 각설 이런 것까지 다 체크해서 꼼꼼한 정독이 필요합니다. 참소. 그리고 이것도 뭐 하자. 황공하여이다 라고 했을 때 황공이 무슨 뜻인지 모르겠다? 그러면 네이버에 두드려보자. 근데 여기 웬만해서는 다 있다. 그래서 각주가 달려져 있는 파란색 글씨의 단어 뜻은 잘 외워주기를 바라는 마음.
아시겠죠? 좀 맡길게요. 하늘나라에서의 악연이 인간 세상까지 이어졌더라. 유충열전 쌤이랑 안 한 사람은 한 번 들어보는 거는 좀 추천해요. 왜냐면 어차피 혼자 정독할 거면 쌤이랑 같이 그 수업을 틀어놓고 읽는 것이 진짜 도움이 많이 될 만한 내용들이 좀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넘어가서 사자성어 나올 것 같아요. 진짜 사자성어. 홍모점설, 막디천운, 진충달력, 대사무석, 사자성어 나올 것 같습니다. 탈신부주 하나도 안 나왔는데요 라고 하면 내가 슬피 울고 가시는 걸 주장했겠습니다. 사자성어 하나도 안 나왔는데요 이렇게 하면 가슴 아프고 외운다고 고생한 당신들에게 마음의 위로를 전하겠습니다. 72페이지 갈게. 피강장졸 퀴즈도 놓치지 마시고 편집자적 논평도 드러나거든요.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그 다음에 107페이지도 그래서 유충열전이랑 이충통전을 비교해서도 막 낼 수도 있으니까 네, 거기에서 많은 얘기를 했어. 본문 내용과 관련해서는 막 설명을 좀 했다라는 생각이 드니까 실제 전쟁이야 아니야? 아닙니다. 상상 속에서의 허구 전쟁입니다. 왜? 배경이 어딘데요? 네, 그런 것도 좀 생생하게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중국 무슨 나라인지도 구체적으로 제시가 됐습니까? 그런 거가 제시가 됐으면 챙겨야 되는데 아까 이충통전은 서울이라는 거에서 공간적 배경이라 명확했죠? 있습니다. 우리의 공부가 조금 미흡했군요. 명나라입니다. 명나라. 네, 청나라 이런 걸로 바꿔놓습니다. 명나라 기억하셔야 됩니다. 명나라입니다. 명나라. 조선 명나라, 조선과의 관계를 생각해서 경제 혼란이 일어났던 명나라까지 기억하시고 영웅 일대기적 구조 완벽하게 기억해주세요. 아시겠죠? 75페이지 안 하는 게 아니라 못하는 것입니다. 76페이지, 77페이지 가서 분단 소설 크게 별표. 여기서는 하나는 무조건 나온다. 시용양학부 악장가사, 그 다음에 세태소설, 분단소설 여기 있는 거는 한 개는 무조건 나왔다. 왜? 누구나 다 예측했으니까 단답형 다 틀리면 안 되잖아. 하나에서 뭔가 결정될 것 같아. 이거는 누구나 다 외우는 걸로 얘들이 다 예측을 하니까 여기서 하나는 나왔다. 분단소설. 오케이. 그 다음에 영웅 일대기적 구조 다 됐고 그리고 누가 나한테 그렇게 얘기했는데 누구였지? 그 친구 왜 안 왔어? 우리 민준이! 민준아 왜 안 왔어? 민준이 학원 간다 그랬나? 맞다. 민준이 영상 꼭 봐줘. 민준이가 쌤한테 그렇게 얘기했잖아. 쌤이 계속 어렸을 때의 위기가 1차 위기의 개인적인 시련이고 2차 위기가 성인에서의 나라의 위기가 처해지는 2차 위기, 사회적인 위기가 닥쳐서 그 시련을 극복하면 위협을 달성한다. 학교 시험 문제에서도 1차, 2차로 나누어서 나옵니다. 그래서 모의고사에서 나는 그걸 봤던 게 기억이 났거든. 영웅 일대기적 구조로 나오는 거. 근데 학교 시험에서도 그렇게 나오니까 기출 풀어보는 거에서 민준아 그렇게 생각하는 게 맞는 것이니라. 전반부랑 후반부로 나뉘어질 때 전반부는 1차, 개인사에서의 위기. 후반부에서는 2차, 국가의 위기가 닥칩니다. 그러면 그 국가의 위기가 영웅이 나서서 해결을 해주면 위협을 달성. 다 됐어. 이거 다 볼 거지. 안 읽는 게 아니라 못 읽는다라는 걸 다시 한 번 더 강조할게. 넘어간다. 진짜 너무 막 읽고 싶은 게 너무 많다 막 이런 거. 근데 그만할 게 알았지? 78이랑 79랑 80. 80에서는 딱 표지를 보면서 이게 뭐든지 한 페이지도 그냥 넘어가지 말아도 모든 페이지가 머릿속에 다 있었으면 좋겠어. 3단원의 단원 이름이 뭔지 물어보면 대답이 나왔으면 좋겠어. 3단원 뭐지? 한국 문학의 성격과 위상. 뭐가 나올 것 같은데 얘들아? 이민호 쌤은 트렌드를 좋아하시는 분이야. 내가 느끼기에. 니네한테 노래를 시키는 거는 트렌드를 보기 때문이야. 우리나라의 문학의 위상이 이제 하늘에 정점을 찔렀다고 생각해요. 국뽕이 차오른 걸 위상과 관련해서 무조건 시간이 나올 것 같아. 3단원을 굳이 넣으시는 이유. 우리나라의 문학이 이제 세계적이다. 위상. 무조건 나올 것 같습니다. 우리 문학의 위상 나올 것 같습니다. 넘어갈게요. 한국 문학의 성격 얘기하실 수 있어야 돼요. 한국 문학의 성격은 어떻지? 라고 하면 우리 문학은 보편성과 특수성을 갖추었습니다. 우리 문학이 가지고 있는 주제의식부터 당연히 다 외우셔야 되는데 위상과 관련된 문제는 무조건 나올 거라고 봅니다. 81페이지 큰 따옴표가 시리하더군요. 한국 문학은 공동체 삶을 담고 있는 민족문학입니다. 너무 큰 따옴표가 시리해서 아쉬웠어요. 81페이지에 가는데 한국 문학의 개념과 범위 얘기해라고 하면 얘기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무엇을 한국 문학이라고 얘기하는지, 어디까지를 한국 문학의 범위에 포함시킬 것인지, 한국 문학의 종류, 구비문학, 한문학, 국문문학. 그래서 이민호 쌤 수업 잘 듣는 사람이 있는지 한번 물어보자. 향찰이나 이두표기는 한자를 빌려온 차자표기잖아. 그러면 구비문학, 한문학, 국문문학 중에서 어디에 포함시켜야 돼? 한자를 빌려온 차자표기인 향찰, 이두.
한문학에 들어가야 되겠지. 한자로 기록되었으니까. 땡이야. 국문문학이야. 알았지? 그런 것들을 좀 잘 체크를 했으면 좋겠어. 읽어봤을 때 왜 우리가 생각했던 일반적인 생각과 좀 다른 그런 낚시들 있죠? 한자의 타자 표기에 한문학으로 넣지 마시고 외래문학을 주체적으로 수용한 사례로서 국문문학에 넣어주세요. 아시겠죠? 82페이지. 이 중요한 걸 준비가 못 들었는데 어떡하지? 준비 오면 다시 얘기해주지 뭐. 상차이랑 향찰, 이두 본문 내용에 나옵니다. 미리 예고편을 터뜨렸어요. 누군가가 대답을 해줄 거라고 믿었는데 로제야! 안 자고 필기 잘했다며. 왜 대답 안 나오는데? 우리 로제 갈게. 126페이지. 와 나는 다 이거 뭔가 이 뭐든지 간에 이 교과서를 엄청 집착을 하고 싶었거든. 근데 위상이 늘 게 없었는데 한강이 노벨문학상 그게 보는 순간 그래서 김혜란 작가가 여기다가 교과서에 수록되어 있어. 두근두근 내 인생인데 송혜교랑 강동원이랑 영화 찍은 거 알아? 왜 어린 남자인데 나이는 중학생인데 애가 80대 한자야. 병이 걸렸어. 그래서 그 애가 이제 죽어가는 송혜교랑 강동원 영화에 두근두근 내 인생이 영화로도 나왔거든. 김혜란 작가 이 중요한 이야기를 많이 놓쳤으니 나중에 말씀하면서 내 얘기를 듣도록 하자. 김혜란 작가의 뭐를 기억해라? 두근두근 내 인생을 기억하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케이? 두근두근 왜 안 적어놨나? 오씨 저 누군가에는 안 적혀져 있나? 그럼 적혀져 있는 걸로 보낼게요. 알았죠? 네. 두근두근 내 인생을 기억하셨으면 좋겠고 한강은 여러분이 노벨문학상 작품이 있나 없나? 노벨문학상에 한강이 무슨 작품으로 노벨문학상을 받았지라고 하면 작품이 있어 없어? 없어. 그 문학 작가한테 주는 상이야. 어떤 작품 때문에 받는 상이 아니라 작가 자체한테 주는 상이야. 그래서 대표 작품 3개를 여러분이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쌤이 그냥 보낼게요. 알았죠? 그리고 김영한 대 김영화라고 적는 거 진짜 실수 가능할 것 같지 않나? 김영하입니다. 김영하. 살인자의 기억법 이런 걸 김영하입니다. 쌤은 김혜란 작가가 고등학교 교과서에 두근두근 내 인생 수록되어 있다는 것과 그리고 한강. 그래서 이번 시험에서는 뭐가 나와주면 좋겠다? 한국문학의 위상. 이게 참 뿌듯하네요. 국뽕이 차오르는 내용이니까. 그래서 마지막 우리 문학의 성격은 어떻다고? 보편성과 특수성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 보편성과 특수성. 예스. 그 다음에 83페이지로 갈게. 내게 어디 갔지? 이걸 적어놓은 게 있었는데 왜 이렇게 급하게 사고가 좀 일어나면서 84페이지 갈게요. 이거 그만할란다. 이거 그냥 다 외우자. 구비문학, 한문학, 국문문학, 세문학의 구비문학 이거 읽는 게 여러분한테 이제 미안하다. 구비문학이랑 한문학도 한문으로 된 우리문학인 거야. 알았지? 입으로 전해지는 거나 비록 이거부터 밑줄 꺼줘. 비록 중국 문자인 한자로 적힌 것이지만 거기에 담겨있는 생활세계의 미의식은 우리 민족의 토양에서 비롯된 것이기 때문에 분명히 한국문학의 위상과 가치를 지닙니다. 그래서 여기 부분이야. 쌤이 아까 퀴즈 냈던 거. 향찰과 이두는 타자 표기이기 때문에 한문학이다 라고 하면 돼 안 돼? 국문문학에 포함이 됩니다. 향찰이나 이두는 국문문학의 범주에 포함이 됩니다. 국문문학 크게 별표 줍니다. 이거 얘기했었다. 향찰이나 이두가 한자로 기록됐기 때문에 한문학으로 넣는다라고 얘기를 하면 X, 국문문학의 범주에 넣어야 돼. 그리고 국문문학은 한글 창제 이후에 본격적으로 등장을 해서 조선 후기에 이르러 한류층의 학대가 되는데 이거 있잖아. 서정갈래의 종류 외우라고 하면 여러분이 너무 쉽게 이거는 기억할 수 있거든. 근데 이거 하나만 체크해봐봐. 병기체가랑 가사가 서정이랑 교술이랑 둘 다의 성격을 가지고 있어. 다시 한 번 더. 서정갈래랑 교술갈래의 성격 두 가지가 다 들어가 있는 건 뭐다? 병기체가랑 가사. 이건 좀 기억했으면 좋겠고 제외동포가 한국어로 생산한 문학과 분단 이외의 북한문학도 한민족의 문학의 범주에 포함해서 살펴볼 수가 있다. 그 다음에 넘어가셔서 86페이지에 넘어가면 안 되는구나. 129페이지를 가야 돼. 그냥 이게 있잖아. 너무너무 괜찮은 것 같아. 한국문학의 특질. 그래서 마지막으로 얘기하면 한국문학의 특질과 위상이야. 이제 남은 거는 한국문학의 특질과 위상이야. 근데 이거는 실질적으로 좀 범위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던 적도 쌤이 많았거든. 단답형에서 이거는 좀 범위도 아니고 이거 주 내용도 아닌데. 그리고 객관식 문제에서도 교재 지문이 있어야지 풀 수 있는 문제인데 지문을 안 주고 이걸 한 거야. 이건 국어 문제가 아닌데 이걸로 쌤이 되게 황당한 거 있잖아. 야 이거는 진짜 국어 문제가 아니지 않아? 이런 걸로 좀 화가 날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느꼈던 경험도 있어. 그러니 실질적으로 위상은
소단원 이에요. 그죠? 소단원의 인데 소단원 이에 있는 내용이 이 앞장에 있으니까 시험 문제로 내면 더없이 좀 괜찮은 문제가 될 수도 있겠네라는 생각도 들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고비가 뭐가 된다? 특지를 좀 외웠으면 좋겠어. 이 전제를 깐 거는 뭐지? 특지를 너무 외울 게 많아가지고 말하기가 좀 미안해서 특지를 이런 것까지 외워줬으면 좋겠어. 이 표에 딱 정리되는 것만 하지 말고 있잖아. 우리의 미일식에서 세세한 거 있지. 흥, 고상한 품격이나 운치를 추구하는 먹과 풍요, 인간과 현실 중심의 가치, 이런 걸 좀 외워줬으면 좋겠어. 애처럼과 가냘품, 은근과 끈기의 민족, 이게 우리 문학의 특질이야. 그러니까 이 특질에서의 대표만 기억하지 말고 사례로 이것도 좀 다 같이 기억해줬으면 좋겠어. 그리고 해악과 풍자에 대한 정의 내려줄 수 있었으면 좋겠어. 풍자는 부정적인 것을 직접 말하지 않고 돌려까기야. 설총의 하한계, 박지원의 호질, 양반전, 최만식의 택편, 천하까지 현대 작품까지 계승되고 있어. 해악은 대상을 가볍고 악의 없는 웃음으로 그려내는 것으로 설화, 신화전설 민담이나 흥부가 김유정의 곤봉까지 현대적으로 계승되고 있어. 그리고 표현의 형식은 나온 적 있어. 이거는 삼음보, 사음보 이런 거에서 정철은 사음보. 그러니까 이것까지 좀 기억하면 안 되겠나. 번영로의 논계랑 박용철의 떠나가는데 윤선도의 만흥은 사음보. 박무걸의 나그네, 김소월의 진달꽃, 그리고 민요의 아리랑, 고려가의 석용결국은 삼음보. 이거 좀 외우면 안 되겠나 얘들아. 알았지? 129페이지. 심심찮은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86페이지를 보시면 쌤이 왜 그러는지 또 이해되실걸요. 보셨을 때 엄청 쪼잔쪼잔한 OX 키드랑 밑에 O 이런 거 하면 이런 거 장난대 칠 수 있겠네라고 하실걸요. 송민곡은 수업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송민곡은 영상을 좀 보내놨으니까 그걸 땡기셔가지고 한 번씩 봐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범위에 들어가 안 들어가? 33페이지. 좀 일주일 전에는 범위를 좀 확정을 시켜주시면 좀 좋을 텐데 이거 수업을 하실까 안 하실까? 133페이지. 아직 여기까지 못 나갔습니다. 맞지? 나간 반응 실어요. 저급사랑 자술 나갔어요. 그러면 진지하게 할게. 그럼 조금만 힘내봐. 알았지? 이거는 지금 안 한 내용이니까 좀만 힘내. 알았지? 힘내자. 기출에는 다 넣어놨기는 했거든. 다행히도 그래도. 얘들아 힘내 해야 돼. 단하에다가 달에다가 동그라미 치시고, 그리고 전읍사에 관련된 필기는 이게 나오는지 확인해줘. 나오면 시험에 나올 거야. 백제 유일한 노래야. 전읍사 밑에다가 백제 문학이 하나도 전해지지가 않아. 그렇지 않니? 신라가 삼국을 통일했기 때문이야. 백제 문학은 하나도 안 전해지는데 전읍사가 유일하게 백제의 노래야. 백제 노래라고 부르시고, 한글로 기록되어서 전해질까 한자로 기록돼서 한엽시가 일까? 맞춰봐봐. 한엽시가 백제 노래니까 중간에 고려시대 때 한자로 기록되고 나서 번역됐을 것 같아? 아니, 계속 민중의 노래로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다가 500년의 역사를 살아남아서 500년 이상일 것 같은데 고려가 500년이니까 그치? 백제의 노래가 조선 때 기록이래. 그래서 밑에다 뭐라고 적자? 한글로 기록이라고 적어줘. 얘는 100% 한글로 기록되지 한역시가가 아니야. 한역시가 아니야. 한자로 기록된 게 번역된 게 아니야. 본문 내용 가봐봐. 달하라고 했을 때 하에다가 동그라미. 이때 하는 무슨 역할을 해주지? 높임의 합격조사야. 이런 거 시험 문제로 수업 시간 해주시면 받아 적어. 알았지? 하는 높임의 합격조사니 달하라고 불러야 돼? 달림이시여라고 불러야 돼? 달림이시여인 거야. 천지신명으로 내 소원을 들어줄 수 있는 존재야. 높이 높이 돋으셔서 라고 했을 때 곰은 강조전미사야. 곱하기 2야. 달님이시여 높이 높이 돋으셔서 멀리 멀리 비춰주세요. 머리를 비춰주세요. 땡. 헤드가 아니라 멀리 멀리 비춰주세요. 누군가의 밤길을 비춰주는 달님. 어기야 어강돌이 아으다롱들이 이거 묶어서 뭐라고 생각해야 되지? 연구야. 싹 빼. 달님이시여 높이 높이 돋으셔서 멀리 멀리 비춰주세요. 밑에다가는 소망. 시적하다가 뭐 이렇게 소망을 얘기하지? 라고 하면 저제에다가 밑줄 저작거리야. 저작거리 어디지? 행상인이 스쳐 지나가는 시장이야. 시장. 시장에 가 계십니까? 저작거리에 가 계십니까? 너다 나오면 가다라는 거 알고 계시지? 증대를 디디오시라 닐시라 나오면 뭐라고 해석해줘야 돼? 뭐뭐 할까봐 두렵다. 증대에 질척질척한 곳을 디딜까봐 너무 두려워. 질척질척한 곳을 디딜까봐 두렵습니다. 어느 곳에다가 놓으세요. 뭐를? 짐을. 내가 가는 데가 저물어질까봐 두렵습니다. 라고 했을 때 내에다가 동그라미
강창구 하면 네 하고 이렇게 대신 대답해 줄 수 있지. 왜? 일심동체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대신 대답해 줄 수 있어. 그러니 내가 여기에서는 남편이 될 수도 있으니 우리 남편이 돌아오는 기갓길이 저물어질까봐 두렵다. 아니면 내가 남편을 마중 나가는 길이 저물어질까봐 두렵다. 아니면 세 번째는 뭐라고 생각해야 돼? 우리는 일심동체니까 우리 부부의 인생길이 어두워질까봐 두렵다. 괜찮니? 오케이, 이거 체크해야 돼. 내가 하는데 쌤 설명 듣고 나서 이민호 쌤 설명 들으면 더 잘 이해될 수 있지 않을까? 뭐가 더 포인트고 겹쳐지다라고 하면 나올 수 있는 부분인 거야. 달님이 쉬어도 키높이 돋으셔서 멀리 비춰주세요. 시장에 가 계십니까? 시장의 저제를 통해서 남편은 행상인 진대를 디딜까봐 두렵습니다. 남편의 어떤 기생에 추월이 같은 기생을 만나가지고 다 뜯길지 뻑치기를 당할지 남편에게 자칫 모든 불안의 요소가 두렵습니다. 어느 곳에다가 집을 놓으세요. 당신이 가는 길 혹은 내가 당신을 마주 나가는 길 우리 부부의 인생길이 저물어질까봐 두렵습니다. 문학사적 의의로는 뭐다? 백제 유일한 노래 한글로 기록. 그리고 또 마지막 딱 이것만 기억해봐. 어기와 어강조리 아으다롱드리를 쏙쏙쏙 빼고 나면 초장, 중장, 종장의 3장의 6, 9, 4, 15자 내외 형식이랑 똑같아. 그래서 뭐라고도 부를 수 있게 시조의 원형을 지녔다. 백제의 노래 이해가 있기 때문에 시조도 나올 수 있지 않았을까? 시조의 원형. 원래 형태를 보여주는 정읍사다. 이 설명까지 일치하면 그대로 기억해 주시고 만약에 뭐 더 얘기했다라고 하면 쌤한테 얘기해주면 또 반영해가지고 예상해볼게. 알았죠? 무슨 얘기도 하셨어요? 라고 하면 옮겨주세요. 알았죠? 이옥봉의 자술은 한 줄짜리에 단답형이 나온 적이 있어. 근래에 안부를 물어보니까 어떠신지요? 안부에다가 동그라미. 이거 갈래 뭐지? 이거 갈래 뭐지? 한자로 쓰여져 있는데 한자로 쓰여진 시인데 한시. 그럼 한시는 4줄짜리는 절구라고 해. 몇 글자지? 7글자지. 7원절구라고 해. 형식 나 옆에다가 7원절구라고 얘기해 주시면 기억해야 돼. 7원절구. 안부를 물어본다는 거에서 시적하자는 이 사랑하는 사람이 곁에 있다 없다? 없어. 그래서 안부는 어떠신지요? 사창에다가 밑줄 비단 창문이기 때문에 여성하자입니다. 여자의 방에다가 밑줄. 사창에 달이 떠오르니까 하도 그리워에다가 밑줄 대놓고 얘기한다. 보고 싶어서. 꿈속에 넋이 만약에 자취를 남길 수 있다면 넋에다가 밑줄 누구의 넋? 후주 넋. 누구의 넋인지 물어본다. 꿈속에 넋이 만약 자취를 남긴다면 여러분이 맞추셔야 돼요. 시험 문제 이거였어. 문 앞에 돌길이 모래로 변하였으리에다 물결 표시. 무슨 의도야? 이게 무슨 의미야? 하고 물어보는 게 시험 문제였어. 문 앞에 돌길이 모래로 변했으리에 문맥적인 의미를 도출하시오. 한 줄. 뭐라고? 시적 하자의 넋이 꿈속에서 매일 밤 문 앞에 돌길을 서성거리기 때문에 그 문 앞에 돌길이 바로 모래가 돌길이 모래로 바뀌었을 것이다. 밑줄이다. 문 앞에 돌길이 닳아서 모래가 된다는 의미에다가 밑줄 끄시고 그럼 이때의 넋은 하자를 만나러 오는 님의 넋이야? 하자의 넋이야? 하자의 넋이야. 님의 넋이면 안부를 물을 필요가 없어. 그래서 이때의 넋은 누구의 넋이 되어야 된다? 하자의 넋이고 너무 보고 싶으니까 행여나 올까봐 마중을 나가가지고 계속 문 앞에 서성서성거리고 있는 거야. 문 앞에 돌길이 그래서 닳아서 모래로 변했을 거다. 과장법. 괜찮지? 시험 보면 이제 리얼 끝인가 그러면 송민국이랑 가나의 공통점이라고 하면 다 그리워하고 있어.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거 하나 체크하고 가자. 뭐 놓쳤는데? 백제 때의 노래인데 어떻게 조선시대 때 한글로 기록이 됐을까? 와, 그 민중들이 누군가를 기다린다는 거는 세월호 부모님은 아직도 기다리고 있을 것 같지 않냐? 이런 마음인가? 가족이 돌아오지 않았을 때의 기다림의 마음. 이 기다림의 마음이 보편적 정서이기 때문에 살아남아서 조선시대 때 기록되지 않았을까? 나는 조선시대 때 창작된 한시 송민곡, 그 다음에 가나, 이거 송민곡은 가사. 얘네들 싹 다 조선의 문학의 범주에 속하는 건 뭐야? 밑줄 한번 꺼줘. 한민족의 사상과 감정, 체험과 상상을 형상화한 언어예술에다가 밑줄. 여러분, 한국 문학의 범위는 어떻게 돼야 된다고요? 이것만 좀 외워주세요. 이거 아까 이론 토대에서 다 있는 내용이거든요. 한민족의 사상과 감정, 체험과 상상이 내용의 요소야. 그걸 양식의 언어에 맞게끔 형상화시킨 언어예술이면 전부 다 한국 문학에 포함되는 거야. 그래서 제외동토의 문학도 한국 문학에 포함이 되는 거야. 그치? 그래서 이렇게 자랑스러운 한국 문학이다. 옆에 거 좀 잘 체크해 주시고 송민곡 잘 모르겠는 사람은 쌤한테 물어보시거나 이러면 같이 할 테니까 132, 134 그냥 넘어가는 게 아니라 못하는 겁니다. 135페이지 정보. 충신연구지사 너무 쉽지 않아요? 솔직히 옆에 나오는 거 세태소설, 분담소설, 모티프, 충신연주지사 이런 거 너무 다 쉽죠? 네. 근데 하나는 나왔을 것 같아요.
하나는 누구나 다 맞출 수 있는 단답형을 내셔야 되니까 여기서는 내셨을 것 같거든요. 충신 영문지사. 근데 이거 대체적으로 안 외워가지고 들으면 진짜 손해일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송민국이랑 사민국의 연관성 이런 것들은 안 읽는 게 아니라 못 읽는 것이라고 계속 강조하고 싶고요. 그리고 문학작품에 어떠한 우리 문학의 특질이 담겨져 있느냐? 이별의 정한. 여성화자의 목소리를 빌린 이유는 뭐야? 라고 하면 더 간절하게 전달하기 위해서. 이 정도만 해도 될까? 네, 더 많이 읽어주자, 알았지? 넘어가서 93. 송민국 감상지, 그 다음에 쪽지시험, 그리고 이 뒤에 있는 답지까지. 이렇게가 이제 교과서의 끝입니다.